자, 이제 기초 수업이고, 이 수업을 선택해서 듣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냥 부모님께서 보내주셨을 수도 있고, 여러분 나름대로 이 수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들었을 수 있는데, 제가 이 국어라는 과목을 가르치면서 제일 힘든 부분 중 하나가 이제 이런 부분인데, 수학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우리가 중1 수학을 한다, 뭘 배우는지가 명확하잖아요. 중1 때 뭐 배우지? 정비례, 반비례 배워요. 함수 배우고. 중2 때 뭐 배우죠? 1차 함수 배워요. 중3 때 2차 함수 배우고요. 고1 때 그래서 고차 함수, 3차 이상의 함수를 배우고, 그때부터 다항함수를 배웠으니까 뭐 미분을 가든 적분을 가든 갈 수 있는 커리큘럼이 딱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중1 때 뭐 배우는데 윤선도 5국어 배워요. 수능에도 윤선도 5국어는 나와요. 그럼 도대체 중1 국어랑 고3 국어는 뭐가 다르냐고. 달라요. 정확하게 다른데, 문제는 평가원이 계속 업데이트를 해놓고, 그러니까 정확한 교육부죠. 교육부에서 교육과정을 통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하는데 변화수가 너무 빨라요. 학문 역사가 짧아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여러분이 제 말만 듣고 사는 건 아니잖아. 또 평가원 얘기만 듣고 사는 건 아니잖아. 다른 과목이 괜찮다니까. 국어가 사실 심각하게 문제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이 국어에서의 정확하게 중1 때부터 뭘 해가야 되는지 잡아드릴 건데, 일단 문법이 딱 끝나는 단계는 고1이야. 자, 그 문법이 어떻게 끝나냐면, 자, 예를 들면 이런 거는, 여기서는 단어 같은 걸 배울 거고, 단어를 배운 다음에 단어를 쪼개는 단위인 형태소 단위를 여기서 배울 거야. 그리고 이때 문장도 배울 거야. 그러니까 좀 더 거시적인 순에서 들어. 왜 그러냐면 얘들아, 문장에 관련된 의미 규칙이 문법이잖아. 그래서 일단 문장부터 배우시는 거고, 아마 여기서 담화를 배우실 거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네 단어인데 여기서 의문이 빠져 있잖아. 그래서 사실은 의문을 어디다 집어넣을지, 왜 여기다 집어넣을지 저도 고민이었는데, 이미 초등학교 때 자음 의문 다 배운 거야. 그래서 여기에 의문을 넣은 이유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고1 때 제일 어려운 게 변동이고, 그게 첫 단원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아마 이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려고 지금 교육관이 바뀐 것 같은데, 이게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고1 올라가는 친구는 이제 28 입시로 바뀌면서 교과서 또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고1하고 고2가 또 다르거든. 그래서 어쩔 수가 없는 것 같고, 결국에는 제가 해결해가면서 갈 거야. 그래서 이 틀인데 옛날하고 달라서요, 여기에서는 진짜 가볍게 배우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두 가지야. 첫 번째는 인고를 안 치신 분들. 두 번째는 문제가 뭐냐면, 인고를 친 분들은 괜찮아요. 왜냐면 교육과정을 정확히 공부를 하셨으니까. 근데 여기서의 문제는 뭐냐면, 지금 시중에 있는 문제집들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습하겠다고 시중에 있는 문제집 사가지고 공부하는 걸 보는데,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문제집에 있어서는 안 되는 내용들이 들어와 있는 거야.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 논리체계가 안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왜 이게 과목이 변해간 거냐면요, 논리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변해간 거거든. 그러니까 애들이 중학교 때 또는 고1 때 문법이 마냥 어려운 이유는 논리체계가 확립이 안 돼서 어려움이 있는 거야. 그럼 그 논리체계는 언제 잡았어야 되겠어요? 당연히 예비 고1 때 잡았어야 돼요. 어디를 포함해서? 여기를 포함해서.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문법 기초라는 특강을 깐다면은 이걸 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노베이스를 깔아주는 거야. 이해됐니? 그러니까 수학에서도 노베이스면 중등수학이 빠져있는 게 노베이스라고 하잖아, 대체적으로. 그래서 제가 기초 수업은 노베이스 수업이에요. 그래서 기초 수업 노베이스 수업이고, 문법 기초는 사실은 이제 고2, 3과정이 없으니까 고1에서 킬러 문제나 고1에서 심화되는 문제를 풀기 위한 그 전 단계라고 보셔야 되고, 선생님 저는 수능도 쳐야 되고 정식 파이터인데요. 수능은 내신보다 훨씬 라이트하게 나와요. 왜냐하면 수능에는 논쟁이 있는 걸 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수능에는 훨씬 논리체계가 탄탄한 게 나오니까 개념 자체는 훨씬 쉬운데요, 사고력에서, 생각하는 거에서, 암기가 아니라 논리적으로 사고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변별이 된다고. 그래서 그 수업이 지금 진행 중이죠. 그 수업이 지금 저번 주 문법 킬러 특강으로 진행이 됐어요. 근데 이 문법 킬러 특강 들어온 친구들이 여기에 지금 약간 수업을 들어야 되는 애들이 들어와 버린 거야. 그래서 약간 지금 제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일단은 여러분한테 이 얘기를 해주는 이유는 그거예요. 어떤 여러분 기대가 있고 기대에 부합해야 실망하지 않을 거냐. 그런 부분 때문이고, 선생님 저는 고1, 2 때 내신도 나오고 하는데요. 자, 내신 킬러는 좀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거는 가르치고 싶지 않지만 당연히 어쩔 수가 없이 해야 되는 거잖아. 너희도 솔직히 뭐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잖아. 저도 마찬가지죠. 하기 싫지만 하는 이유는 어쨌든 이게 필요하기 때문이고. 자,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 논리적으로 잘못돼 있거나 논리적으로 다르게 가르쳐야 되는 것들이고, 논리적으로 아직 건드리면 안 되는 것들을 어떤 특정 교수님이 너무 강하게 주장을 하신 거야, 대학교 다닐 때. 그러면은 선생님들께서는 그런가 보다 하면서
그게 되게 중요하고 되게 정설처럼 가르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 특정 교수님이 견해일 뿐이지. 따라서 이제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원래 정설은 이런 거고 다루면 되고 안 되고, 하지만 내신에선 이렇게 나올 확률이 높고 너희 계약했을 때 내신 어떻게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저번 주에 진행됐던 수업이고, 이번 주부터 진행될 수업은 여기인데, 여기에 한두 시간 정도를 내가지고 여기를 좀 건드려 줄까는 싶은데요. 그래서 필요한 학생들은, 문법 기초 노베이스 학생들하고 여기 학생들은 일단 제 현장에서는 들으면 되는데 인터넷 강의에서 구분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 문법 커리큘럼은 이렇게 세 단계라고 보시면 돼. 기초 과정이 있고, 고1을, 다시, 크게 네 단계네요. 기초 과정이 있고, 고1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수능 과정이 있고, 그리고 내신의 스킬러 과정이 있고. 근데 보통 이게 고1에서 끝나는 거라고 보셔야죠. 예비 고1 과정에서 그 다음에 고1 과정 들어가서. 자, 문법 가지고 설명드린 이런 문법이 이게 되게 체계적이기 때문이야. 자, 근데 문학은 뭐가 문제니? 여기서도 오후가를 배우고요. 여기서도 오후가를 배워요. 뭐가 다를까? 시험 범위가 되게 달라요. 5작품 나와요. 고2 때 70작품 나옵니다. 정확하게 70지문이니까 140작품 나오죠. 이걸 보셔야 되는 거야. 자, 무슨 얘기냐? 지금 이 수업을 듣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지급법을 잘 못 찾아. 은유법을 판단을 못해. 의인법, 하류법을 판단을 못해. 자, 그건 정확하게 노베이스가 맞죠. 그 노베이스인 학생들은 여기 중학교 1, 2, 3학년 과정이 지금 비어있는 거야. 그래서 문학에서 제가 기초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여기에 초점을 두는데, 자, 이 기초 수업은 예비 고1 잡아줘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이 중등 애들이 잡아줘야 되는 건데 여기를 좀 포함해서 할 거고, 근데 여기는요 이미 수요일 6시, 9시에 진행 중이야. 그래서 제가 OX 문제라고 해가지고 이게 제가 예전에 수능에 나올 것만 보자라는 수나보라는 개념 교재를 했었는데, 지금도 이제 EBS 보면 윤회적 나비 효과 있잖아요. 그게 옛날에는 고3 교재였고 수업이었어요. 저도 마찬가지. 근데 이건 현실적으로 중1, 2, 3이 들어야 돼. 근데 문제는 중1, 2가 완전 잼민이들이야. 아닌 애들도 있어. 그러니까 중1, 2 수업을 하잖아. 진짜 수업 자체가 힘든 애들도 때때로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고등학교 올라가면 그렇게 힘들진 않거든. 사실은 이게 중학교 때 형성이 돼서 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된 애들이 있죠. 이제 그걸 제가 수요일 날 차근차근 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그래서 이런 기초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좀 정리가 되면, 자, 이제 이거 문제다 적용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 수업은 그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한다. 중1부터 예비 고1까지 묶어봤을 때 기초 개념에 해당하는 게 수요일 수업, 죄송해요, 목요일 수업. 죄송해요, 헷갈려가지고. 목요일 6시, 9시에 진행되는 거고, 그리고 오늘 진행 중인 거는 기초 개념을 기초 문제풀이에다가 적용해 볼 거야. 또는 감상하는 방법에다 적용해 볼 거야. 그리고 둘 다 노베이스는 건 맞는데, 여기는 정말 OX, 개념 하나하나 확인하는 거고, 여기는 그걸 바탕으로 적용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게 됐잖아. 그러면 이제 고1, 2, 3은 완전히 게임이 달라지는 거야. 어떻게 달라지는 거냐면, 이미 지금 고2, 3도 많으니까 문제를 많이 접근해 보셨겠지만은, 겪어보셨겠지만은, 이게 오답률을 높이는 방법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자, 시험 범위를 넓게 내. 두 번째, 외부 지문을 내. 시험 자체를 어렵게 내는 방법은 정보량을 많이 내버려. 또는 판단할 거를 많게 만들어버려. 근데 이거 다 하수예요. 수능은 이렇게 안 내면서도 만들어. 어떻게? 문항 자체에서 논리적으로 변별할 수 있는 걸 만들어. 이게 전부 다 지금 킬러로 갔거든요. 그래서 자, 이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는 문학 킬러 특강으로 갈 거예요. 근데 학생들이 여기까지 가지도 못해. 왜냐하면 그냥 이 인상, 중학교 때, 고등학교 1, 2학년 때 문학을 했던 인상 갖고 비비거나, 아니면 그래 나름대로 문학 공부를 해가지고 나름대로 방법을 찾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노낸 거고, 똑같이 체계는 내 거야. 기초가 있고 예비 고1 과정, 그 다음에 내신 킬러 과정, 문법 킬러 과정, 문법처럼 마찬가지죠. 여기서도 지금 기초 개념 과정이 있을 거고, 그걸 가지고 적용하는 과정을 지금 오늘 수업에서 하는 건 한다 그랬었고, 선생님 심화된 문제풀이는요 일단 문학 킬러로 갈 거고, 그럼 이 중간 과정이 있잖아. 이 중간 과정은 제가 패스트트랙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문학 패스트트랙을 보시게 되면 이 네 단계가 딱 정리가 될 거야. 그래서 사실은 좀 커리큘럼을 정확하게 여러분한테 인지를 시켜드리고 이 수업이 어떤 수업인지 정리해드렸어야 되는데, 저 따라오세요. 뭐 사실 공부를 다들 좀 안 해. 그러니까 니네가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이 부분을 정리해가지고 커리큘럼 영상을 다시 한번 올려드릴 거고, 보시고 공부에 좀 도움을 잡아보시라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독서 커리큘럼은 오늘 이제 문학을 하는 거니까 얘기는 안 드렸고, 제가 나중에 커리큘럼 영상을 다시 한번 드릴 건데,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이 수업을 들어야 되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였어요.
자, 그래서 일단 문학 커리큘럼 설명은 여기까지고 다시 이거는 나중에 최종 버전으로 전체 커리큘럼을 정리하는 걸로 중1부터 고3까지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특히 어머님들이 궁금해하세요. 중1 때 공부를 어디까지 해놔야 되고 중3 때 공부를 어디까지 해놔야 되는지 그런 것들까지 정리해서 드릴 건데 이게 왜 제가 이게 얘기를 못 드리냐면 뭘 모르는지 모르는 거야. 약간 그러니까 저도 지금 문제가 뭐냐면 서울대를 다니면서 서울대는 어지간한 지방대의 보통 석사 이상 과정까지를 학사 때 끝내줘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꾸 생각하게 만드시거든. 그러니까 사실 학교 다니면서 되게 괴로웠어요. 그런데 그게 저를 되게 성장을 시켰고 근데 그 과정에서 교수님도 되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는데 왜 그렇게 어려웠는가 했더니 내가 뭘 모르는지를 모르실 수밖에 없는 거야. 왜냐면 교수님은 거의 다 알고 계신데 나는 아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얘를 도대체 어디서부터 건드려야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교수님이 생각하는 이 정도는 알겠지인데 터무니없이 모르는 거거든. 그래서 얘가 이걸 모르는구나. 그럼 화를 내거나 답답해 하시는 게 아니라 친절하게 체계적으로 다 하나하나 알려주시더라고. 사실 그래서 그 인성과 그 능력이 너무 감사도 드리고 보고 배울 것도 많았는데 지금은 제가 그래서 초등학교나 중학교 수업까지 내려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래야 눈높이가 맞는데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은 이게 초등학교나 중학교 잼민이들 중에 아직 공부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태인 애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답이 안 나오고 그게 아닌 경우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처럼 앉아가지고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친구들은 얼추 이 수업이 맞을 거고 원래 제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도 좀 있고 하잖아요. 제가 인상을 알기 때문인 건데 지금 이 수업을 듣는 친구들 중에 한두 명은 이 수업을 들을 수 있나? 너무 쉽지 않나? 가 지금 걸리고 저번 주에는 그게 한 4명, 5명 정도가 걸려서 그 얘기를 드렸을 거야. 그래서 지금 한 4명 정도가 저번 주 왔다가 안 온 이유가 그런 것 같고 자 그런 걸 감안하면서 보시라는 거야. 자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우리가 저번 주에 이어서 생각을 쭉쭉 끌고 나가셔야 되는데, 여러분.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녹색 형광펜을 제가 쳐볼 건데요. 10페이지입니다. 자, 녹색 형광펜을 쳐볼 건데, 자, 일단 선지부터 봤을 때 여러분이 대조라는 개념을 몰라. 속성이라는 개념을 몰라. 심화라는 개념을 몰라. 환계라는 개념을 몰라. 화자라는 개념을 몰라. 정서라는 개념을 몰라. 시간적 배경을 몰라. 애상이 뭔지를 몰라. 절개가 뭔지를 몰라. 예찬이 뭔지를 몰라. 감정 주체를 못한다를 몰라. 화자의 태도를 몰라. 이러면 이제 이거는 중1, 2 레벨이야. 그러니까 중1, 2는 이거를 친절하게 가르치는 수업을 해요. 그런데 이제 또 중1, 2는 강의실 수업 자체를 못 듣는 지역들이 있어. 그러니까 좋은 선생님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다 공부방 수업이야. 그러니까 옆에서 앉혀놓고 가르쳐야만 수업을 듣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알지. 고등학교 때 그거 안 되는 거. 코로나 때만 그렇게 했던 거.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를 그 지역에서 그 학생들이 받아들여야 되는데 학생이 못 받아들이면 어쩔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본인 선택이야. 근데 여기는 지금 여러분 강의 수업을 지금 들어오고 있잖아. 그러니까 버티시면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수업이 힘들다, 어렵다고 하는데 그건 정확히 얘기할게. 내가 과외로 해주면 어렵다고 안 느낄 거야. 그러니까 본인의 공부 체력이 약한 거고 의지가 약한 거예요. 인간은 의지대로 됩니다. 자기 의지만큼 큽니다. 물론 내가 난 당장 백조 부자가 되고 싶은데 그런 건 안 돼. 그런데 현실성과 내 의지 사이에서 교집합이야. 따라오시면 되고 자 혹시 여기에서 내가 형광펜 친 것 중에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되는 개념어가 하나 이상 있다 손. 자 그러면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갈게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할게. 이게 안 되는 친구들은 어디를 들어야 되냐면 제가 아까 얘기해놨다시피 목요일 6시, 9시 과정이고요. 제가 수나보 또는 OX 문제 또는 기초 개념으로 올릴 거야. 이거는. 이게 되는 친구들이 이제 그래서 일단 1단계는 당연한 얘기지만 개념이에요. 자, 2단계는 뭐냐면 2단계는 번역이라고 내가 그냥 쓸게. 번역. 왜냐하면 이런 거다. 일본에 시미즈라는 지명이 있대요. 그런데 일본 한자어를 읽는 방식이 있었을 거 아니야. 거기 한자어를 읽어봐도 시미즈라고 발음이 안 되거든. 도대체 얘는 어디서 왔을까? 그랬더니 그 동네에 우물이 엄청나게 많더래. 추론해봐. 어디서 왔을까? 셈에서 왔겠죠. 왜냐하면 교류가 많았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뭐 왕조들이 뭐 망했거나 그랬을 때 다른 나라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거기에 정착 사는 경우가 있었을까? 자 그럼 봐 얘들아. 시미즈는 셈이다. 이제 외우기 되게 쉽죠. 그럼 봐봐. 시미즈가 셈인지 모르겠어. 근데 이 심이라는 게 셈이라고 표현이 될 거 아니야. 됐니? 이런 식으로 추론하시는 거야. 이런 식으로 번역하시는 거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고전 문학은 500년 전 거기 때문에 몇백 년 전 거기 때문에 번역이 필요한데 번역의 공식 첫 번째는 뭐냐면 아래아는 보통 나와요. 근데 아래아를 제외하는 애들이 잘 안 나오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기록이 없어. 그러니까 봐봐. 순경은 비음이나 반치음이 많이 나온다. 언제겠어? 15세기야. 16세기만 넘어가도 소실되면서 잘 안 보여요.
그러면 문학 작품이 15세기만 쓰여진 것도 아니고 그때만 기록이 된 것도 아닐 거 아니야.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순경음, 비음, 반치음 이렇게 소실된 음운들은 잘 안 보일 거야. 그럼 대체적으로 제일 많이 쓰였던 고어는 아래아야. 당연히 얘는 아래아니까 어떻게 읽으시면 되니? 아 또는 으라고 읽으시면 될 거야. 자, 두 번째는 그렇게 읽어보잖아. 속발음 하세요. 원래 되게 나쁜 습관이거든, 속발음은. 그러니까 속발음은 절대 하시는 게 아니야. 눈으로 쭉쭉 넘어가시는 건데 속발음을 해야 되는 경우는 고전시가야. 속발음을 하고 문맥을 생각하고 한자어를 추론하잖아. 그러면 거의 해석이 돼요. 최소 80%가 번역이 돼요. 선생님 나머지 20%냐? 사실 몰라도 되는데 이건 어쩔 수 없이 암기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암기도 열심히 문제를 푸시면서 틀리시다 보면 알게 돼요. 알게 된다고. 선생님 이걸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는 없나요? 제가 정확하게 20년 동안 시도했습니다. 안 돼요. 안 돼. 불가능해. 왜냐하면 이것도 배경을 얘기할게. 내가 그런 거를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래서 후배 강사들이 제 거 보고 많이 인사이트를 얻어요. 이 중에 정확하게 이게 뭐냐면 영어 유형별 독해라는 교재야. 20년 전 교재야. 제가 사실 주변에 있는 후배 영어 강사들한테 이 교재를 주거든. 그러면 이제 이걸 딱 여기서 영감을 얻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만들던데, 자, 봐. 빈칸에 들어가는 건 뭐라고? 정보 가치가 가장 높은 애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오답률이 제일 높았던 것부터 해가지고 설명을 드렸고, 가끔씩 제가 국어에 필요해서 이런 거 문제 풀어주면 선생님 영어 강사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같은 얘기를 가끔씩 하는데, 자, 이 얘기를 제가 언급하는 이유는 영어는요, 교육과정 요만해. 국어는 요만해. 자, 영어는요, 수능 시험 범위가 5,000개 단어야.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목록이 있어요, 얘들아. 왜 그러냐면 미국에서 또는 영미권에서 유학생들 장사가 제일 중요한 장사 중에 하나고, 그럼 교육기관들이 얘네를 대학 입학시킬 때 몇 단어 정도가 필요한지를 빈도조사한 거예요. 2,000단어면 영어의 80% 빈도, 5,000단어면 영어의 98% 빈도가 해결이 돼. 그래서 우리나라 대입 시험이니까 5,000단어야. 자, 그러면 국어에 그런 게 있냐? 시도를 했거든요. 안 돼요, 그게. 안 만들어져. 그런데 30년 뒤에나 10년 뒤에 챗 GPT가 뒤지게 발달하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아직은 그런 AI 기술을 국어에다가 싹 못 녹여 넣어가지고 그건 안 되는 것 같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대학교 수능 시험 치실 때까지, 내신 치고 공부하실 때까지 어떻게 가시는 거냐? 다시 한번 얘기한다. 커리큘럼을 쭉 따라가시면서 내신을 쭉 하시면서 외울 건 외우고 추론할 건 추론하시는 거야.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이런 거죠. 지금 10페이지는 괜찮았을 수 있는데 12페이지를 보자. 아까 풀어봤으니까. 자, 그럼 봐. 이게요, 재밌는 게 이런 거야. 중2를 대상으로, 중3을 대상으로 여기를 번역하라고 제가 해요. 옆에다 써보라고 해. 써볼래 한번? 가의 첫 줄만 옆에다 써봐. 현대어로 번역해서 써봐. 자, 거기 들어보시면 지금 2반 듣는 학생들은 대체적으로 될 건데 이렇게 못 쓰는 애들이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길해 때문이야. 근데 길해, 뭐냐면 길해 라고 속발음을 해서 바꿔주시면 되고, 아래어는 아 또는 으니까 예를 들면 길흐이라고 읽는 애도 있고요. 길해라고 읽는 애도 있고 그냥 길애라고 바꾸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중2, 중3 때 지나면서 정리가 돼. 그 다음에 고은도 고운으로 읽는 애들이 있고, 근데 여의다는 모르니까 뭐라고 해석을 할 거야? 이별하다잖아.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 이게 안 되는 친구들 잠깐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그게 이제 중학생들이야. 됐지? 자, 그러면 이 수업은 좀 더 제가 높여갈 거니까 알고 계시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목에 대한 연구가 준비가 철저히 된 사람들이 가르치고 배우면서 뭔가 틀을 만들어 가줘야 되는데 그게 없어. 그러니까 약간 평가원은 쭉쭉 치고 나갔는데 현장에서는 뭐 50년 전 걸 가르치고 있네. 뭐 6.25 때 뭐 일제시대인가 싶을 때가 가끔씩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일단. 그럼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이제 다들 알고 계실 테니까 그럼 여기 이제 초점을 둬볼게. 자, 이렇게 번역이 됐으면 세 번째는 여러분 무조건 주제 찾으시는 거예요. 근데 주제는 비교적 수월할 수밖에 없어. 오히려 고전이. 왜냐면 다양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주제라는 건 여러분 시조에서 또 시에서 주제는 정서잖아. 때때로 이 사람의 사상이 들어가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감정도 배우는 건지 알아요? 그래서 일본 애들은 분노라는 감정을 잘 모른대요. 아, 진짜로. 그리고 되게 웃긴 게 제가 이제 코로나 전이었다. 정말 좋았던 시절이죠. 뉴욕에서 재밌게 한 4일 정도 보내고 쿠바를 간 적이 있어요. 멕시코를 경유해서.
왜냐면 그것도 되게 너무 웃겼던 게 우리가 그러니까 후배 중에 여행을 되게 특이한 데를 다니는 애가 있어. 막 히말라야 이런 데를 다녀. 그래서 이번에 여행 어디 갔다 와서 그러니까 쿠바를 갔다 왔대. 공산주의 국가를?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뭐가 재밌었냐라고 물어보니까 걔가 그러는 거야. 자기가 에어비앤비에서 한 일주일 동안 한 동네에 묵었는데 그것도 신기한데 거기서 자기는 수학 가르치는 게 너무 재밌었대. 그 주인집 잼민이한테. 너무 재밌는 거야 제가. 그 말 듣자마자 여기다. 왜냐면 이미 저도 그렇고 걔도 그렇고 여행을 다닐 만큼 다녀봤고 뭐 걔는 모르겠는데 저는 뭐 좋다는 건 자랑이 아니라 다 해봤어요. 그래서 뭐 솔직히 호텔이 다 거기서 거기고 아무리 좋은 호텔도 다 솔직히 거기서 거기고 솔직히 뭐 맛있는 것도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래서 이제는 뭐가 재밌는 거 없나 하고 있었는데 그게 재밌다는 거야. 그 동네를 가는 길에 있었던 일인데 뉴욕에서 멕시코 시티를 경유해서 쿠바로 가는 건데 뉴욕에서 멕시코 시티를 가고 있는데 제가 자고 있었는데 뭔가 좀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서 이렇게 안대를 벗는데 부딪힌 거야. 그래가지고 스튜어디스가 음료를 서빙하고 있었어요. 거기에 뭐 주스, 뭐 물 한 8잔 있었거든? 그걸 와장창 나한테 엎지른 거야. 그럼 봐봐. 한국이면 어떻게 되니? 난리 났죠. 무릎 꿇고 빌어야지, 이제. 그런데, 하고 놀란 다음에, 괜찮다고 하고 닦고 있는데 너무 쿨하게 넘기는 거야, 서로. 그래서 나는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제가 멕시코 시티에 내렸거든요. 너무 웃겼던 게 거기 이제 공항 내에서 진짜 거짓말 아니라 물건을 하나 사는데 봉투 하나 주는 걸로 장난을 치더라고, 애들이. 그때 딱 느꼈어요. 너무 재밌어지기 시작했어. 남미 애들은 흥이 넘치는구나. 내가 보여준 적 없냐, 혹시? 보여준 적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길바닥을 가잖아요. 그냥 집에서 춤추고 있어요. 그리고 춤추고 있다가 저보고 들어와서 추래. 내가 옛날에 이번 안 보여줄 거야. 이거 하나만 보여주고 바로 수업 본론 들어갈게. 아니, 그냥 이게 길바닥이야. 길바닥에서 애들이 뭐 하고 있냐면, 얘네는 제가 있었던 에어비앤비에 있던 애들인데 나보고 갑자기 사진을 찍어달래. 그래서 애들이 벌써 표정들 보세요. 이러고 있고 옆에 가다 보니까 음악 소리 들려서 봤더니 대낮에 이렇게 춤추고 있어. 되게 흥이 넘치는 그런 동네였어. 그리고 더 악권은 뭐였냐면 걔도 웃겨. 갑자기 처음 보는 걔가 와가지고 나한테 이러고 있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떠나야 되잖아요. 공항에 왔는데 누구 생일이었나 봐. 이 공항이요.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고 있어, 공항에서. 그러니까 얘네들은 뭘 봐도 흥으로 느끼는구나야. 그래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야. 그러면 얘들아, 어차피 조선시대에 있었던 정서나 사상은 뭘까? 간단해요. 첫 번째는 뭐야? 불교예요. 두 번째는 뭐야? 때때로 유교나, 죄송해요. 다시. 일단 메인은 유교예요. 그리고 좀 마이너한 게 불교였고, 때때로 도교 같은 것도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유교야. 유교에서 제일 중요했던 게 뭐야? 춤과 효야. 그런데 동양에서 생각했던 세계관은 뭐냐면 탈속과 세속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녹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얘들아. 두 번째, 정서는요. 불교에서 얘기했죠. 오욕 칠정. 인간은 5가지 욕구와 7가지 감정 때문에 괴로워진다고. 희, 노, 애, 락, 애, 오, 욕. 다 배우신 거잖아. 그러니까 이 중에 하나예요, 어차피. 감정 또는 사상은. 됐니?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게 세팅이 된 상태에서 그냥 보시면 돼. 뭐라고요? 번역하시는 거라고. 나는 공항에서 왜 저러는지 이해가 안 돼. 자, 그러셔도 돼. 근데 수능에서는 쟤네는 공항에서 즐거워서 저러나 보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똑같아. 자, 그러면 여러분이 설령 사이코패스를 하더라도 소시오패스를 하더라도 이 상황에서는 그 시절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더라는 걸 이 논리를, 이 회로를 뚫어 놓으시잖아요. 그럼 그 답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제는 상황에 따른 반응으로 읽어주시면 답이 다 나오고 너무나 전형적이야. 그러니까 고전 어려울 게 없어. 어차피 뻔한 것만 나와. 됐니, 여기까지? 자, 그래서 고전 읽어나가는 방법 뭐라고? 첫 번째, 중학교 때 개념을 기반으로 기본적인 번역을 해주시면 되고, 번역하실 땐 속발음해라. 문맥이나 한자어 추론해라. 암기할 건 암기해라. 그리고 세 번째, 주제를 결국 잡아야 되는데 주제는 어차피 정해져 있고 상황에서 반응이 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귀신같이 답이 다 나와요. 사실 끝났어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할게. 이 과정을 평가원에서 뭐라 그러냐? 문학적 관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만 딱 정리해 주셔도 그냥 다 끝나요. 그러니까 이 연습만 계속 돌리는 거야. 언제부터? 고1부터는. 또는 중3 또는 예비 고1부터는. 그러니까 고등학교 문학 공부는 그냥 이게 다야. 자, 이제 좀 감이 잡혔죠? 다시. 중학교 때는 뭐 배우니? 직유법을 배우는 거예요. 중학교 때는 뭘 배우니? 비유법을 배우는 거예요. 중학교 때는 뭘 배우니? 파편화된 하나하나를 배우는 거야. 수학도 마찬가지였어.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되면 어떻게 되시는 거야? 통합해서 배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걸 써먹는 걸 배우시는 거야. 왜 그러냐? 보통 고1 때부터 애들이 자아정체성 형성이 되고 뭔가 생각이 생기고 뭔가 세상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뭔가 형성이 되는 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셔. 자, 보셔. 우리가 내신 대비로 읽자면 녹색이거든요. 거기 앉으면 잘 안 보일 것 같아가지고요. 여기 아니면 이쪽 앉아주시면 좋겠어요. 이쪽. 여기 세 번째 줄 아니면 여기 두 번째 줄. 자, 보셔, 여러분. 우리가 내신 대비를 하자면 자꾸 이런 걸 하고 싶어 해. 자, 따라서 볼게요. 내신 대비라면. 국하야라고 불렀어. 자, 여기 1번에 해당하는 개념어를, 1번에 해당하는 개념들을 써보세요. 국하야 하는 순간 뭐야? 다 써. 자, 이게 막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는 그 공백이 있는 거야. 이건 노베이스라고 얘기해야 돼요. 이게 잘 안 써지면 최소한 3개가 써줘야 돼. 최소한 3개 써줘야 돼. 자, 봐. 국하야. 야는 무슨 조사? 부를 때 쓰는 혹격조사예요. 자, 불렀으니까 문학표현법으로 무슨 법이라고 하죠? 도노법이에요. 자, 그런데 봐. 부른 대상이 뭐야? 자연물이죠. 자연물은 사람이 아닌데 불렀죠. 봐봐. 내가 불렀다는 건 무슨 의지가 있는 거야? 대화 의지가 있죠. 자, 질문. 대화가 이루어져서 대화 의지가 있어. 대화 의지만 있지. 잘 들어야 돼. 대화는, 잘 들어. 대화 형식과 동일하게 써요. 즉, 형식을 갖춰야 대화야. 근데 얘는 뭐야? 의지가 들어가 있지. 의지가 들어가 있어 우리는 뭐라고 한다? 문체라고 해요. 그래서 얘는 무슨 체라고 해? 대화체라고 해. 또는 뭐라고 해? 대화 의지가 있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잘 들어. 대화 의지가 있는 거는 대화체, 대화는 아니야. 다시. 대화 의지가 있는 건 대화 형식 아니야. 하지만 얘는 대화체예요. 여기까지 나와야 돼. 됐니? 자, 그럼 봐. 2인칭 청자가 명시적이냐고요? 명시적이죠. 왜? 불렀잖아. 대화를 하려고 하잖아. 근데 봐. 사물을 대화를 하려고 했으니까 이걸 뭐라고 하는 거야? 의인법이라고 하는 거야. 하지만 허리법은 돼야 안 돼. 안 되죠. 무생물을 생물로 하는 건데 얘는 생물이잖아. 여기까지 됐니? 여기까지 돼야 돼. 그러니까 내 1번을 보자마자 여러분 이게 돼야 사실은 고1 레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는 고1 레벨이 아니야. 선생님 고1인데요. 또는 고2상 올라가는데요. 고1 내신이 잘 나와도 2등급이었을 거야. 됐니? 잘 들어야 돼. 고1 때 이게 안 되면 내신이 2등급이, 보통 이게 안 되면 4등급이야. 이게 잘 되면 3등급이야. 근데 이게 잘 됐는데 2등급으로 못 올라가는 애들이 있을 거야. 거기까지 저는 지금 해결해 드리고 있는 거야. 아시겠죠? 여기까지. 다시 한번 여러분 적어야 돼. 여러분, 왜냐면 이게 메타인지예요. 여러분 수준을 봐야 돼. 그래서 고1 레벨에서 이게 잘 안 된다. 50%만 된다. 얘는 4, 5등급 이하예요. 4등급, 5등급 포함. 고1 레벨에서 이게 80% 정도 된다. 얘가 3등급이야. 100%가 된다고 해서 1, 2로 가는 게 아니야. 1, 2등으로 가면 이 다음이 돼야 돼. 그걸 풀어드릴게. 똑같이 베끼시면 돼요. 그럼 돼 있을 거야. 어차피 학습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 똑같이 베끼는 거잖아. 자, 너는 어휘. 자, 어휘는 여기서 뭐라고 하지? 번역해봐. 사실은 왜지, 왜. 근데 이게 감탄사로 쓰일 수도 있을 거야. 3월 동풍을 다 지내고 낙목한천에 내 홀로 피었느냐인데, 자, 이제 중요한 건 이거야. 홀로에다가 넘버 3. 자, 내 홀로에서 우리는 뭐라고 읽으셔야 돼요? 이건 내신 대비지만 수능에서 훨씬 중요하겠어요. 수능에서는 녹색 하나도 안 물어볼 거야. 물어보는 확률 10% 미만. 그리고 여기서 변별되는 고3은 없어요. 있으면 8, 9, 10등급이야. 10등급은 없네. 한 15등급 정도 될 것 같아, 걔네는. 홀로는 뭐라고 읽을 거야? 읽어야 돼. 홀로는 대조라고 읽어야 돼요. 자, 그럼 대조라고 읽을 수 있는 게 하나 더 있죠. 그게 뭐니? 너뿐이죠. 그러면 이 주제를 만들어내는 구조나 형식은 뭐예요? 대조였던 거야.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니까 이제 제가 고생하고 있는 거야. 너희도 고생하고 있는 거고. 과목 체계가 이제 서고 있고 그 서는 과정에서 다들 고생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독서 교과서를 보시면 이게 다 나와요. 봐. 독서 교과서를 보면, 자, 보시면 알겠지만 독서의 방법은 순서대로 사실적, 추론적, 비판적, 감성, 창의적 읽기지. 일단 1단계로 사실적으로 읽는다는 건요, 뭘 파악하래? 중심 내용, 주제 파악하래. 구조 파악하고 전개 방식 파악하는 거야. 이걸 교과서에서 다시 한번 써놔. 중심 내용과 주제 파악해라. 봐. 주제는 무엇은 무엇이다 꼴로 표현한대. 주어는 서술어이다 꼴로 정의하면서 간대. 교과서에 다 나와 있어. 이걸 내가 녹여서 수업 시간에 다 해주고 있는 거야. 독서 수업 시간에. 그 다음에 구조 처리하래. 자, 예를 들면 머릿말은 1단락이죠. 맺은말은 마지막 단락이죠. 어떤 역할이 있는지 보라는 거야. 그리고 야, 이게 인과니 과정이니 내가 맨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런 걸 잡으라는 거야.
그럼 그 잡은 데서 끝나냐? 그걸 어디에서 다루니? 학습활동. 수학 학습활동 그대로 내신이고 수능이지. 국어도 학습활동 그대로 수능이고 내신이야. 이거를 손으로 쓰게 하면 서술형이야. 이거를 선지로 그르면 객관식 문제야. 그럼 봐봐. 문단별 중심 내용만 정리하냐? 아니요. 세부 내용도 파악할 건데 관계 파악하잖아. 이걸 문학에서 똑같이 하시는 거야. 그래서 일단 녹색으로 중학교 때는 개념 얻을만 확인을 시켜. 왜? 얘네들이 정보 조합을 못해. 그러니까 여기에 직유법 있니? 의인법 있니? 너희 이 주제가 뭔지 외웠니? 이 주제가 절개인지 외웠니? 이걸 묻는 게 중학교 과정인데 너희가 고등학교 돼서 그것만 하려고 하니까 등급이 이렇게 꼬라박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 다음 단계는 뭐라고? 이게 되면 4, 5등급이고 3등급이고 이게 다음 단계가 뭐냐? 구조를 봐야 된다니까. 대부분 구조를 못 봐요. 왜냐하면 가르치는 사람들조차도 민민으로 봐봐. 국어 토론하는데 한두 달 전에 올랐을 거야. 1타급들 나와가지고 걔 잡소리 하는 게 뭐냐? 구조 독해 할 거야? 그 읽글 풀 할 거야? 개소리를 하고 있다니까. 둘 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둘 다 당연히. 그런데 모자란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모자란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잘 봐. 구조 처리가 안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안 나오는 거예요. 선생님처럼 안 되는데 할 줄 모르는데 되는데 니도 모르게 하고 있는 거야. 수학에서 암산처럼. 다시 본다. 일단 기본적으로 등급 안 나오는 친구들은 구조가 안 잡혀요. 잡혔어야 돼. 왜 그런 줄 알아? 그대로 선지에서 묻고 있잖아. 우리 답 찾으려고 있는 거야. 묻고 있잖아요. 이해됐어? 구조를 잡아야 돼. 자, 그럼 봐. 대조되는 구조지. 근데 구조에서 뭘 묻는다고 이제? 주제를 묻는다니까? 그럼 봐. 남들과 달라. 자, 왕이 바뀌었어. 옛날 왕의 신하들 중에 유능한 애들이 있어. 야, 너희 내 말 안 들으면 다 뒤져. 근데 이쪽으로 오지. 내가 더 좋은 건직, 더 좋은 재산 내가 보장할게. 그런데도 지조를 지키길 원했던 거야. 왜? 그게 어찌 보면 그렇게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애는 왕이 또 바뀌었을 때 또 그럴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유교적 가치관에서 절개는 매우 중요했던 거죠. 그러면 봐봐. 남들과 대조되는 거니까 국화의 속성 뭐라고? 절개라고. 이게 주제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뭘 읽으셔야 돼? 오상고절에다가 절개라고 읽으셨어야죠. 그래 봐. 내신 대비로 하면 녹색을 하고 있어야 되거든? 내가 1번 쓰는 순간 10개가 넘게 나와야 돼요. 그런데 수능 대비로 가거나 내신에서 1, 2등급으로 꽂으시려면 파란색이 되셔야 된다고. 녹색은 왜냐면 외우는 거니까 공부하다 보면 다 외워져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파란색도 하다 보면 되는데 다시 한번 얘기한다. 이걸 의식 안 되기 때문에 점수가 안 나온 거잖아. 의식적으로 하라고. 개념이 안 됐다. 의식적으로 하라고. 파란색이 안 된다. 의식적으로 하라고. 그러면 주제가 잡혔죠. 뭐라고? 절개라고. 자, 봐. 이거는 내가 아까 얘기했던 공식인 상황과 반응 공식으로 바꿀 수도 있어. 상황은 뭐야? 상황은 뭐야? 남들과 달라. 그에 따른 반응 주제 뭐예요? 절개예요. 상황은 뭐야? 사물동풍 다 지났어. 난곡 한참 왔어. 시련이 왔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개를 지키는 반응. 이게 주제라고, 여러분. 됐니? 이걸 한 지문 한 지문 단위로 한 작품 한 작품 단위로 연습하시는 거야. 되셨죠? 그래서 1번 선지를 당연히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자, 이 파란색, 빨간색이 정리되셨을 때 첫 번째 문제를 묻고 있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는 안 봐도 나를 묻겠지. 자, 보십시다. 그러면 나에서는 맨 처음 뭐로 시작해? 가에서는 주제로 시작을 했어요. 국화. 나에서는 뭐로 시작했어? 이화는 뭐예요? 백꽃. 이화여야 될 그 이화. 근데 봐. 얘는 주제가 아니야. 뭐야? 여기서는 구조적 역할이 촉발이야. 뭘 설명하고 있어? 이하의 월백하고 은하니 삼경일제 시, 공간, 배경 얘기하고 있어요. 자, 어떤 느낌이냐? 야, 다행히 내가 또 이제 보였어, 여기. 어딨지? 여기 있다. 미스터 선샤인. 나중에 한번 보세요. 수능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도 했던 그런 작품이야. 뭐야, 왜 안 나와? 그러니까 봐봐. 봄날, 꽃날 데이트라고 돼 있어요. 아, 왜? 아, 지금 와이파이가 안 잡히구나. 아유, 안 되겠다. 되나? 되나?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봐봐. 얘네가 지금 밤에, 봄날에, 꽃날에 남자 세 명이서 쭉 걷고 있잖아. 지금 뒤쪽에 뭘 보고 있냐면, 보고 있잖아, 지금. 여기 딱 보면 꽃의 실루엣이 보이죠? 꽃을 보고 있는 거야. 이해됐지? 여러분이 밤중에 꽃을 보는 그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얘네는 그래도 이제 약간 브로맨스가 있는 친구들끼리 뭔가, 그러니까 친구는 아닌데 친구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약간 그런 상황에서 얘를 보고 있는 거야. 놀래라. 한번 대사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제발. 쌤, 여기가 와이파이가 됐다 안 됐다는 거예요? 여기는? 멀어서 그런가 보다. 아이고, 어쩔 수 없다. 나중에 보자. 자, 봐. 그럼 봐봐. 봄에 백꽃이 쫙 저렇게 벚꽃처럼 열려있고, 월백, 흰 달빛이 확 비춰져 있고, 은하수가 쫙 펼쳐져 있는 그런 시공간적 배경이야. 그럼 당연한 얘기지만 주제는 뭡니까? 일치, 춘심.
봄에 어떤 느낌과 마음이 있어요. 근데 봐. 우리 감정은요. 스펙트럼이야. 자, 여돌 누구 좋아해요? 아, 미안해. 혹시 아이돌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아, 미안해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할게요. 자, 예를 들면 이렇게 합시다. 예를 들면 그냥 상상을 해볼게요. 제가 썸녀가 3명 있다고 해볼게요. 물론 능력이 돼서 뭐 3명 다 사귀면 좋겠지만 이 중에 몇 번 골라야 되겠어? 어렵니? 3번 골. 이게 여러분, 이게 감정이고 이게 수능이라는 거야. 잘 봐 얘들아. 그러면 봄밤의 마음은요. 뭔지를 모르겠어 나도 지금. 근데 뭐라고 하는지 보자. 정이 많대. 좋아하나 보구나. 그럼 봐. 관조에 가까워? 끝에 가까워? 다정이니까. 끝에 가깝죠. 그러니까 다정이라는 단어는 감정이 이쪽 아니면 이쪽으로 가고 있구나. 근데 잘 봐. 병 같은 마음이래요. 양하여니까 이거 직유법이지. 매개어가 있으면. 근데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야 얘들아. 이건 중학교 때 중요한 거고 고등학교 때는 다시 한번 얘기한다. 내 감정이 병 같대요. 그럼 플러스로 가야 돼 마이너스로 가야 돼? 그렇지. 여기로 가야지. 병이니까. 이해됐어? 불면증이 들 정도로. 그럼 얘들아 이거야. 좋아서 불면증이 들 정도야?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겠죠. 짝사랑하는데 좋아서 불면증이 들 정도일 확률이 높을까? 짝사랑하는데 나만 좋아해서 불면증일 확률이 높을까? 병일 확률이 높을까? 그건 당연히 후자인 거야.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보시면 돼. 다시 한번 얘기한다. 절대적으로 참은 아니야. 확률적으로 보시면 돼. 그럼 애들이 꼭 그래. 선생님 헷갈려요. 웃긴 얘기하지 마. 잘 들어. 너희가 자꾸 이과라고 착각을 하고 문과라고 착각을 하는데 이것도 이과적으로 푸는 거예요. 자, 지구의 역사 몇 억 년이죠? 자, 46억 년 100% 확실합니까? 정확히 몰라요. 자, 지구 역사 46억 년 100% 확실하다 손. 교과서에 그렇게 써있지 않니? 자, 좋아. 100% 확실하지 않은 이유는 뭔데요? 간단하다 얘들아. 과학은요. 관측 가능한 정보를 가지고 가장 확률적으로 높다는 것을 연구하는 학문이야. 그럼 무슨 얘기냐? 지금까지 지구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광물이나 화석 등등등 뭐 여러 가지 것들 봤을 때 제일 오래된 게 연대 측정을 해보니 46억 년이었던 거야. 근데 갑자기 48억 년, 50억 년께 우다다 쏟아지는데 이게 외계게 아니면 지구 역사는 몇 억 년으로 바뀌어야 돼? 50억 년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참이라고 믿으면 안 돼요. 확률이 제일 높은 걸 고르라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면 중딩 고1 잼민이들 다 머리 터져. 벌써 머리 터질 거잖아. 그런데 국어는 그렇게 내요 문제를. 그래서 어떻게 내야 되는 거야? 가장 적절한 거. 가장 확률 높은 거. 그건 뭐야? 기분이 좋기보다는 뭔가 봄밤에 힘든 거구나. 그럼 봐. 슬플 애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주제는 뭐라고 있니? 봄밤의 애상감. 누가 그러더라. 괜히 혼자 센치해진 거네요. 괜히 혼자 울적해진 거네요. 그럴 때 있잖아요. 괜히 혼자 울적해진 거야. 언제? 상황 반응으로 보자. 봄밤의 반응으로서 나는 애상감이야. 됐죠? 자, 계속 본다. 그럼 봐. 이제 이거 가지고 문제를 만들었죠. 2번 선지. 그럼 봐. 이 화에서 내가 아까 뭐라 그랬냐? 촉발됐다 그랬죠. 촉발됐다는 것과 동의어가 한기야. 화자의 정서는 주제니까 100% 있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애들아, 그걸 계속 다루면 100% 심화야. 이해됐어요? 판단할 필요가 없는 정보들이고 당연히 맞는 정보들이야. 자, 봐. 백꽃을 보면서 시작이 됐죠? 촉발이죠? 환기죠? 그리고 내 감정이 생겨났죠? 정서죠? 그리고 시간을 지나면서 계속 감정이 보이고 깊어지죠? 또는 깊어진다를 판단이 안 되더라도 반복해서 얘기하면 강조잖아. 심하죠? 피자, 치킨, 또 뭐 있어 맛있는 거? 파스타, 떡볶이. 봐. 심하라고 이게. 배가 점점 고파지지 않니? 자, 3번 선지 봐. 가에서 동풍이 불어오는 3월이, 나에서는 은하니 기우는 삼경이. 봐. 배경으로 제시되는 건 맞아. 근데 내가 물어봤지. 뭘 묻는다고? 상황과 반응이라니까. 이별 상황이 있어요, 지금 여기에. 자, 봐. 가는 이별 상황이니? 모르겠죠. 나는 이별 상황이니? 모르겠잖아. 이별 상황에서 나처럼 얘기했을 수도 있어. 가도 마찬가지야.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나서 그래, 울면서 너는 내 옆에 있구나. 너는 절개구나. 어이구, 저는 절개 없는 년. 이러면서 얘기할 수도 있다. 그럼 봐, 얘들아. 이별하는 상황이 가능할 수도 있겠으나 판단할 수 있는 단서가 애매하잖아. 단서가 애매한데 왜 판단을 해요? 판단하지 마세요. 그래서 세모야, 얘들아.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별과 관련된 정보를 찾기 힘드나 때때로 이 정도 가지고 이별이라고 읽는 경우도 있으니 판단 불가라고 하는 게 제일 정확한 해설이야. 자, 이제 그러면 뭘 묻고 싶겠어, 출제자는? 야, 주제 뭐야? 라고 묻고 싶은 거야. 자, 여러분. 가의 주제를 써보시고 나의 주제를 써보세요. 자, 쓰시는데 팁을 드릴게. 쓰세요. 쓰고 나서 얘기할게.
자, 잠깐 고개 들어봅시다, 여러분. 자, 요즘 관심이 뭐죠? 요즘 관심이 뭐죠? 미안해, 이러면 앞자리 안 닦겠다. 제 관심은 콩이를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자, 그럼 이제 콩이를 다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토론을 한번 해볼 거야. 아, 콩이가 누구냐면, 얘는, 여기, 이분 말고, 이제. 아니, 잠깐, 봐봐. 이거는 내 직업과 관련된 거야. 근데 이제 얼굴이 떠 있어서 내가 좀 약간 당황스러워요, 지금. 관심 없어, 나 모르겠어. 자, 얘는 이름이 비지예요. 비지. 콩비지. 비지. 노란색이어가지고. 얘는 이름이 콩이에요. 눈이 새까만 콩처럼 생겨서 콩이었어요. 로또 알려요. 이 콩이를 내가 다시 볼 수 있을까? 이 콩이는 이제 전 여친 강아지예요. 3년 전에 헤어졌고. 자, 그럼 봐봐. 콩이가 내가 지금도 엄청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지 않니? 콩이 사진 이렇게 많은 걸 보면? 그럼 봐. 내가 콩이를 다시 보고 싶은데, 콩이를 다시 보게 한 방법에 대해 토론을 해보자. 토의를 해보자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할 거냐는 거지. 자, 그럼 봐. 자, 1번의 주장. 전 여친한테 연락을 한다. 반박해보자. 왜 연락하면 안 될까? 헤어졌으니까. 짜치니까. 어차피 차단당했을 거니까. 그럼 뭐 해야 되겠어? 스토킹을 하자. 전 여친 집 주소를 찾아보자. 찾아가서 얘가 하늘째고 놀라겠죠. 뭐야, 씨발. 이 새끼 뭐야? 콩이 보러 왔어. 더 이상해지죠. 자, 그럼 봐. 우리가 논술도 비슷해요. 뭔가 내가 주장을 하고, 봐. 그 주장에 대한 근거를 써주고.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글 쓰라고 했을 때, 서술형 쓰라고 그랬을 때 못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틀이 없어서 그래. 그게 바로 구조야, 얘들아. 그래, 기본적으로 얘들아, 내가 틀과 구조를 주면 이거예요. 뭐라고? 상황과 반응이에요. 자, 가의 상황은 뭐예요? 낙목한 천에도 불구하고 절개죠. 그걸 우리 이렇게 하고 있어. 남들과 대조되는 국화의 절개. 자, 나의 상황은 봄밤의 애상감. 기초라 단계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좀 복잡해지는 주제문도 쓸 수 있어. 어떻게? 간단한 거야. 영어 영자하고 똑같아. 주어 써주세요. 서술어 써주세요. 중간에 목적어나 보어나 부사어 같은 거 적절히 써주시면 되고, 때때로 이게 인과관계면 때문이다 같은 연결을 써서 써주시면 돼. 됐니, 여기까지? 자, 이 얘기를 왜 하냐? 이러면 답이 다 나온다는 거야. 어떻게? 자, 그래서 4번 선지에서 뭘 읽었어야 돼, 우리는? 절개를 읽었어야 된다고요. 뭘 읽었어야 돼? 애상적 정서를 읽었어야 된다고요. 됐니? 절개는 바꿔 얘기하면 뭐야? 예찬이죠. 애상적 적서를 바꿔 얘기하면 뭐야? 주체를 못한다지. 근데 봐봐. 절개라는 거는 이런 거야. 좀 더 구체적이죠. 다시. 상대적으로 구체적이죠. 예찬한다? 예찬하는 거 봐봐. 잘해서 예찬할 수도 있어. 대단해서 예찬할 수도 있어. 근데 예찬 대사 중에 절개지. 그 다음에 감정 주체를 못하는 감정 중에 애상감이지. 그래서 4번 선지는 구체적, 5번 선지는 추상적으로 설계를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럼 봐라. 이 문제 설계는 얘들아 킬러랑 이 문제 설계가 똑같아요. 저 따라와.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 거야? 이렇게 설계되어 있는 거야. 자, 지금 가가 있고 나가 있죠. 얘네는 기본적으로 이 상황과 반응이라는 틀로 만들어놨어요. 자, 그럼 이제 1번 선지에서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보통 첫 번째 문제는 주제와 구조를 묻는 문제예요. 그러면 첫 번째 문제, 첫 번째 선지에서는 당연한 얘기지만 니네가 출제자라면 봐. 뭘 물어보고 싶었어? 가의 상황 반응을 묻고 싶겠죠. 2번 선지에서는 나의 상황 반응을 묻고 싶겠죠. 3번 선지에서는 이제 드디어 오답 설계를 하는데 뭘 틀어냈어? 상황에다가 잘못된 걸 집어 넣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오답이 되게끔 설계를 한 거죠. 자, 이제 4번 선지로 왔고 5번 선지로 왔는데 4번, 5번 선지는 가와 나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주제를 어떻게 다뤘어? 상대적으로 구체적으로 다뤘고 추상적으로 다뤘죠. 이해됐어? 킬러도 그렇고 다 이 설계야, 얘들아. 그러니까 이게 보여야 되는데 이게 안 보이고 학습이 안 되니까 자꾸 내용만 봐. 그래서 지금 원하지 않는 등급이 나오는 거고. 뒤에 히터 하나만 틉시다. 물론 이걸 수학에서 암산으로 풀어내지 알아서 그냥 암산으로 논리 없이 그냥 풀어내는 경우들도 있는데 결국 벽에 부딪힌다고요. 자기 성장만큼 못 간다고. 필기해놓으세요. 되게 중요한 걸 드리는 거야. 이게 사실 내 머릿속에 이미 다 있던 건데 도대체 여러분이 나랑 뭔가 핏이 안 맞는 이유들을 자꾸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커리큘럼이야. 중학교 때 정리돼서 필기 하면서 그냥 들으시면 돼. 중요한 거 아니니까. 중학교 때 개념이 안 돼 있는데 또는 될 듯 말 듯한데 또는 되어 있는데 뭔가 못 쓰는 상황이 고등학교 때. 문제가 다 달라. 그런데 여러분 그 문제는 각자 다른 거잖아요. 그거를 다 과외식으로 맞출 수가 있겠지, 내가. 근데 운 좋게 과외 선생님을 만나도 되겠죠. 그건 운이잖아. 사실 그래서 영상과 체계가 있으면 돼요. 특히 고등학교 레벨쯤 되면.
그러면 대체적으로 확률분포 봤을 때 지금 고등학생들이 문제가 뭐냐면 점수가 나오는 애들 알아서 하고 있을 거니까 이 문제가 안 되는 거야. 기초적인 개념어들 공부하다 보면 돼요. 그럼 뭐가 안 되냐? 이런 식으로 논리 구조나 설계들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봐야 돼. 그래야 그게 반복해서 보이고 반복해서 보인 결과 답도 보이는 구조까지 가요.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프레임이 안 좋은데 약간 문과들은 저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고 이과들하고 특히 예술 쪽 하는 애들이 좀 좋아요. 왜 그러냐면 잘 들어야 돼. 예술은요 철저하게 구조적이야. 예체능 하는 애들은 알 거거든요. 예체능 되게 자유분방해 할 것 같지? 아니요. 진짜 얘네들은요 딱 정해진 대로 해야 돼요. 실기 같은 경우. 그럼 봐봐. 정해진 대로 한다는 거는 내가 표현하는 정보들을 구조 안에 틀 안에 담아서 표현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다분히 국어 과목을 풀어나가는 또는 애들이 막혔던 부분하고 되게 비슷한 걸 실기에서 실제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예체능 실기하는 애들이 체대 말고 이 새끼들 말 존나 안 들으니까 미대랑 음대 준비하는 애들은 내 말을 좀 감각적으로 잘 알아듣더라고요. 이과 애들은 제가 이과적으로 풀어내잖아. 독서, 비문학 같은 경우에. 그럼 훨씬 잘 받아들이고 이제 문과들이 문제야. 근데 어차피 문과는 소멸됐어. 그러니까 문과라고 이해하지 마세요. 없어요, 문과는. 다시 이쪽으로 와. 자, 이제 우리 이어서 12번 볼 거야. 잘 봐. 자, 이제 첫 번째 번역은 다 되시니까 이반은 번역 따로 설명 안 할게요. 이게 희한하다. 중2, 중3은 번역이 필요하거든요. 고1들부터는 번역이 필요가 없더라고. 자, 그럼 봐. 똑같은 공식으로 여러분, 자, 주제를 써볼 거야. 가나다의 주제를 써보세요. 여러분, 그래도 좀 고등학생들이다 보니까 주제가 좀 정리되는 느낌인데 그 풀이 과정을 상세하게 풀어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평가원에서는 표면적 정보를 바탕으로 이면적 정보를 읽어내라고 해.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익숙한 표현이 단서라는 표현을 썼어요. 단서를 바탕으로 어떤 상황인지 판단을 할 거야. 고운님을 여의다라는 단서는 이별, 단절, 부재 같은 단어들로 바꿔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그에 대한 반응. 잘 됐다. 딴 놈 만나야지.가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앉아 있었더니 내과에 저 물도 뭐 같았어? 내 안 같아서 울어서 간대요. 그럼 운다니까 일단 표면적인 정보는 그대로 운다죠. 자, 운다는 슬프다도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중에 안타깝다가 될 수도 있겠죠. 됐니? 자, 해석 되셨을 거니까. 자, 이제 나다. 나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야? 홍아는 어디 갔고 백골만 있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중1, 3들은 못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더라고요. 백골만 있다는 건 어떤 상황이에요? 그렇죠. 죽음의 상황이죠. 죽음도 결국에는 부재라고 바꿀 수가 있겠지. 물론 이별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죽음도 일종의 이별이니까. 근데 좀 더 정확하게 사별이지. 자, 그래서 이제 뭐라 그랬어? 그를 슬허하는. 슬허. 자, 반은 볼 필요 없이 슬프죠. 잔잡아 권할 리가 없대. 없으니 얘도 죽음 이별 부재죠. 마지막 볼게요. 자, 고려왕궁터가 추초래. 어떻게 왕궁터가 풀이 있겠어? 말 그대로 뭐예요? 망한 거죠. 부재죠. 근데 이 사람 뭐하고 있어? 문물겹대요. 역시 마찬가지 슬프든지 안타까움이겠죠. 그러면 여러분, 가나다의 공통주제를 잡으셔. 공통주제, 상황과 반응으로 잡아서 써봐. 그럼 뭐야? 그렇지. 대상의 부재로 인한 안타까움이에요. 됐니? 이걸 묻는 게 제일 1번 타자라니까. 자, 그래서 이쪽으로 오세요. 38번에 1번이 당연한 얘기지만 1번 타자야. 그럼 너희는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선생님, 그건 할 줄 아는데 2, 3, 4, 5에서 틀려서 그래요. 아니에요. 아니, 1번이 정답인데 2, 3, 4, 5를 뭐하러 고민하며. 내가 얘기했죠. 내신 기준으로는 70%야. 얘가 정답일 확률이. 수능 기준으로 87% 이상이야. 그럼 여러분이 최소한 원점수 70점, 87점 맞고 시작이야. 이것만 돼도. 근데 이걸 자꾸 못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 자꾸 이거에서 뭔가 변별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되긴 돼. 되긴 되는데 다시 한번 얘기한다. 이거는 저랑 내신 대비하거나 공부하면서 작품 정리해서 보시면 되고 필요하면 얘기하시라고. 보충 영상에서 정리할 수 있으니까. 됐지.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자, 됐고 2, 3, 4, 5가 왜 틀린지 여러분이 OX를 하셔서 거기서 또 공부가 될 수는 있어. 1번이 정확히 되시면. 자, 그럼 보자 얘들아. 2번은 왜 틀렸을까? 궁핍한 처지를 판단할 수 있는 단서가 없고, 두 번째, 예기치 않은 이별 상황. 상황은 예기치 않은 게 아니죠. 재밌는 게 뭔지 아니? 어제 중3 수업했는데 3번을 정답 고르더라고요. 예기치 않은 에서 오답이 걸려버리는 거죠. 자, 4번 봐. 섭리 같은 게 주제도 아니거와 아닐 거고. 인형과 배치되는 현실.
자신의 뭐라고 이상이라고 하면 맞겠죠. 자, 넘어가서. 자, 봐. 이제 이런 건 이거죠. 과장법을 묻고 있는 거야. 뭐 때문에 과장법이야? 천만리 때문에 과장법이죠. 그런데 이건 내신에서 중요한 거야. 수능에서 중요하고 앞으로 고2, 고3으로 올라가는 뭐가 중요하다? 이걸 이별 상황으로 보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신 수능 둘 다 중요한 건 뭐냐? 동일시하는 걸 읽어냈냐요. 슬픈 표현을 읽어냈냐요. 근데 내신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야, 인간과 자연물의 동일시지. 자, 무슨 법 쓰였어 그러면? 이러면 이제 내신 안 나와요. 내한 같아요. 매개어가 있잖아. 무슨 법이야? 지규법. 두 번째는요. 쟤는 감정이 있는 애가 아닌데 울어서 간다고 내 감정을 넣었으니까 무슨 이입? 감정이입. 감정이입 뭐에 속해? 객관적 상관물. 감정 없는 애가 감정 갖는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의인법 되지. 무생물이 생물 됐으니까 당연히 화리법도 되죠. 외우는 게 아니라는 거야. 딸려 나오는 거야. 논리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한다 얘들아. 여러분은 저물로 내양 같아에 이걸 다 쓰고 외우려고 해. 그러니까 안 나와요. 외울 게 그러면 뒤지게 많아서 진짜로. 절대 다 못 외워요. 왜? 자꾸 이제 내가 니네가 해달라는 수업을 한 게 이거야. 예를 들면 V레고에. 선생님 필기에서 내신 나오는데 선생님 필기 몇 개 없대. 필기를 해달래. 내가 이만큼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정리해서 좋은 점수 나올 것 같아? 안 나온다니까 얘들아. 왜냐면 첫 번째는 이거야. 너희는 이게 안 돼서 점수가 안 나오는 것 같지? 이건 기본이야. 그리고 그 다음까지 나와야 1등급이야. 왜? 그게 사고력이 그게 변별되는 부분이거든. 그래서 혹시 안 되시면 이건 제가 정리는 해드리는데 중학교 때는 이걸 몰라서 점수가 안 나온다면 고등학교 때는 이걸 알아도 점수가 안 나와. 왜? 뭐 때문에? 이걸 못 돼서. 그러니까 너희는 자꾸 이걸 하려고 해. 중학교 때 했던 걸. 이건 기본이라니까 제발. 여기야. 야구선수면 빠따 훈련 이제 하실 때요. 이제 뛰는 건 이제 잘하고 계시니까. 자, 다시 한번 설명한다. 왜 직유법이야? 매개어가 드러나서. 왜 감정이입이야? 화자의 감정을 우러인 화자의 감정을 넣었으니까. 그래서 객관적인 대상이 연결시키면 객상이야. 그리고 감정이 없는 물이 감정이 있다고 표현했으니까 의인이고 사람으로 빗댔으니까 무생물인 물을 생물로 빗댔으니까 화류야. 이거는 설명할 필요 없이 세팅으로 나와야 돼. 자, 그럼 봐. 암담하다. 캄캄하다. 그 다음. 자, 이제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건 문학적 관습이라고 쓰셔야 돼요. 죽음은 허무하다라고 읽어내는 거.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인데 왜 5번이냐? 내가 그래서 얘기했던 거야, 자꾸. 봐. 속세라고 하면 뭐야? 반대는 뭐야? 탈속이죠. 이렇게 이분법적 세계관을 얘기한 건데 얘는 아예 주제 아웃이죠. 왜? 주제는 죽은 친구가 지금 없는 거니까. 세속 탈속의 문제가 아니니까. 여기까지 되셨어? 자, 정리하시고. 참 어렵다, 그치? 쉽게 하면 쉽게 해서 문제, 어렵게 하면 어렵게 해서 문제. 근데 필기하세요, 여러분. 왠 줄 알아? 킬러가 다 여기에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내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보는 문제 난이도가 이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수업을 해야 되냐면 어쩔 수가 없어. 이렇게 수업을 해야 돼. 근데 수업을 하다 보면 여기 있는 레벨의 애들은요. 뭐 하냐? 여기를 단계를 밟아주고 있으면 이걸 안 듣다가 여기 설명할 때 이게 연결고리가 안 잡혀서 내 잃어버리는 경우가 생겨. 들어주세요. 필요해서 하는 거니까. 자, 되셨죠 이제? 자, 그럼 이제 빠르게 좀 정리를 해볼 건데 아, 어떡하지? 네, 그래서 이제 이제 좀 잘하는 친구들 듣지 말라고 내가 저번 주에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고 사실은. 자, 그 다음 여기 나와 있는 매화사는 여러분, 자, 이제 훅 가볼게요. 훅. 잘 들어. 내가 이거를 내가 이제 소화가 됐다 이런 친구는요 100% 소화가 됐다 들을 필요가 없다. 이거 20초 컷 내줘야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방금까지 수업이 100% 소화가 돼서 이제는 나는 그런 수업 들을 필요 없어요. 20초 컷이 나야 된다니까. 두 번째, 20초 컷을 내라는 건 또 힌트야. 동시에. 힘드시죠? 좀 쉬었다 갈까요? 자, 봐. 왜 20초 컷이 나니? 제가 수업을 하면서 몇 번 얘기했을 텐데 시의 정의에 대해서 몇 번 정의를 했을 거야 내가. 시의 정의 입안에서 안 했니 혹시? 했죠. 자, 그럼 봐. 20초 컷 내서 정답 몇 번? 왜 3번이에요? 감각적 심상은 100% 있어. 왜? 시의 3요소니까. 맞죠? 그럼 봐. 우리가 눈을 쭉 봤을 때 이런 게 있어요. 1번 선지, 시적 긴장은 뭐니? 이제 여기서 물음표가 박히면 안 돼. 얘도 100% 있는 거야. 자, 시적 긴장이 뭔지 안다 손. 잘 모른다 손. 이건 모를 확률이 높아. 자, 계속해서 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골라도요. 얘랑 얘 중에 골라야 돼. 그런데 제목을 봤잖아요. 제가 항상 제목부터 보라 그랬지. 3번 끝이야. 왜? 매화는 뭐니까? 절개니까. 절개는 조선시대라면 유교적 가치관이라면 100% 예찬할 수밖에 없어. 시간이 없지. 20초 만에 3번 끝이야.
시간이 있지? 20초 확인하고 확인해. 20초 더 써서 확인 끝이야. 됐니? 자, 그럼 해석이 안 되잖아. 해석을 하겠다고. 두 번째 이거야. 시적 긴장부터 해서 정리를 해야 되거든. 자, 그럼 여러분 잘 보셔. 자, 좀 힘들어 하시니까 10분 정도 쉬는 시간 드릴 텐데, 자, 이거 못 푼 사람은 푸시고, 다 푼 사람은요, 조금이라도 해석이 안 되거나 조금이라도 선지에서 모르는 개념들이 있으면 옆에다가 써놓으세요. 제발 좀.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시적 긴장을 모른다. 쓰시고 내가 좀 더 수업할 때니까 정확하게 알아가셔야죠. 자, 영상 끊었다 갑니다. 자, 제가 또 이 개념을 설명할 줄 몰랐는데 시적 긴장이야. 자, 제가 이제 작년부터 수업을 하면서 개념을 5번 얘기해도 모를 때가 있어요, 애들이. 근데 올해는 좀 안 그런 느낌이긴 하고, 정확하게 정리하고 끝냅시다. 시적 긴장 아는 사람 손? 아, 괜찮아. 손 좀 들어줘봐. 자, 정확하게 정리할 거고, 이건 계속 나오겠죠. 무조건 나와요. 그러니까 100% 정확히 정리하고 가야 되는 건데, 일단 시적 긴장이라는 어휘가 나오면 무조건 100% 얘는 맞는 선자. 그러니까 얘는 판단 필요가 없습니다. 필기하십시오, 여러분. 아, 두세요. 자, 선생님 영상 끊었다가 바로 갈 건데, 자, 봅시다. 이게 번역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얘에 대한 정의부터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얘는 긴장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이거 긴장 갈등이라 가르치면 정말, 자, 얘는 왜 시적 긴장이 됐냐면 이거야.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시어는 두 가지 특징이 있죠. 표면적 의미가 있고 이면적 의미. 평가원에서는 출제 매뉴얼에 쓴 얘를 뭐라 그러냐, 표면적 의미를 지시적 의미, 외연이라고 하고요. 이면적 의미 뭐라고 하니? 함축적 의미, 내포라고 합니다. 자, 그럼 봐. 이게 영어에서 번역을 해보니까 외연 바깥으로 드러난 거잖아. 그래서 익스텐션이었고요. 얘는 인텐션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시의 특징이잖아요. 시는 기본적으로 봐봐. 지시적 의미가 있고 함축적 의미가 있잖아요. 윤동주 자화상의 우물을 보면 우물 지시적 의미도 있지만 함축적 의미로 자아성찰의 매개체, 뭐 동글, 원형적 상징. 그러면 시의 특징이잖아. 단어를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함축적 의미까지 봐야 되는 건 시의 특성이잖아요. 아, 그래서 이런 시의 특성이 있구나. 이걸 뭐라고 번역을 할까? 일단은 시의 특성이니까 시적이라고 하자. 시적이면 뭐라고 하자? 접두사 떼면 텐션만 남네? 아, 긴장이라고 번역을 하자. 그래서 시적 긴장이 된 거야. 그러니까 긴장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 됐니? 다시 한번 얘기한다. 모든 시에는 지시적 의미와 함축적 의미가 있죠. 따라서 시적 긴장이 있다. 시적 긴장이 높아진다. 시적 긴장감을 조성했다. 아, 그냥 판단할 필요 없이 100% 괜찮아. 됐어? 첫 번째 개념은 시적 긴장 정리했습니다. 판단할 필요가 없는 개념입니다. 얘는 영상 끊고 갑시다. 여러분이 맨날 틀리는 게 있어요. 맨날 틀리는 게. 자, 제가 여러분한테 부탁을 합시다. 부탁 좀 할게 라고 했어요. 질문. 무슨 문이죠? 내가 부탁할게. 무슨 문이죠? 무슨 문이야? 애들이 명령? 청유? 아, 왠지 청유 같은 거야. 자, 명령이다 손. 청유다 손. 내가 여러분한테 부탁을 할게. 명령이야, 청유야. 봐봐. 자, 여러분 제발 최근에는 제일 어이없는 킬러가 담화 파트예요. 중2 재민이 때 배웁니다. 자, 담화의 정의. 내가 저번 주에 매 수업마다 했다. 또 하죠. 써봐. 담화가 뭐야? 쓸 줄 안다 손. 자, 국어 개념치에는 기본적으로 정의와 성격인데 여기서는 담화의 정의를 하기 위해서는 요소가 필요해요. 4가지 요소라고 정의할게. 자, 담화를 중2 때 교과서에서 뭐라고 정의하냐면 발화의 연속체라고 정의하고, 발화는 문장이 구어로 실현된 거야. 구어는 입구자예요. 문장이 문어로 실현되면 얘는 뭐라고? 얘는 문장이라고 하고 얘는 발화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단어로 바꿨으면 얘는 무슨 상황이에요? 대화 상황이야. 정말 어이없게도 여기서 어이없는 킬러가 뒤지게 나오는데 그게 문학, 문법을 가리지 않고 나오는데 작년 6평에 A어 지문 나와서 뒤지게 어려웠잖아요. 그거 다 찍어 두르고 오답률 1등이 문법 담화 문제예요. 근데 애들이 문법, 자, 엄매 선택자 손. 내신에 문법 들어간다 손. 앞으로. 나는 문법 공부 그만해도 된다 손. 잠 깼죠? 잠 깨셨죠? 나는 혹시 너무 잠깐만. 나는 수학 원을 공부해야 된다 손. 아, 오케이. 관상 보고 내가 맞춰야 되는 거구나. 자, 일단 담화는요, 문법에도 문학에도 나오니까 무조건 정리하셔야 되는 거고, 요즘 어마어마한 킬러기 때문에 꼭 정리가 돼야 돼. 그러니까 정확하게 오늘 기억하고 보셔야 되고,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담화 상황은 다시 대화 상황이라고 볼게요.
됐어?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저 따라오세요. 자, 오늘 수업이 끝나면 우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패스트트랙과 문학 킬러로 이어서 대표 문제들을 볼 건데 오답률 1등 문제들 중에 정말 어이없이 쉽게 풀리는 문제들이나 해설이 개떡인 문제들이 있어요. 왜 그런 거냐면 담화를 몰라서 그래. 왜 그런 거냐면 그 사람들이 전공이 아니거나 전공이어도 할아버지들에서 그래요. 할아버지도 상관없어.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시면 되는데 노력이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왜? 그런다고 이 국어라는 과목은 장사가 잘 되는 게 아니거든. 근데 어쨌든 저는 그래요. 지킬 건 지키면서 가야 되니까. 이게 오답률 1등이었습니다. 20학년도 6월 평가원도 뒤지게 어려웠어. 만점자 65명 나왔는데 이게 오답률 1등이었는지 2등이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아마 얘가 오답률 1등 아니면 2등이었을 거야. 그게 바로 뭐냐면 큰 잔치에 대한 설명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건 정확하게 담화 문제야 사실. 그래서 오답률 1등이 나왔는데 이건 에피소드를 얘기하잖아. 제가 원래 이제 15년 된 인강 대비해서 쭉 하다가 잠시 제가 그냥 대치동에서 고액과외만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때 수학 1타쌤 자녀를 수업을 하고 많이 혼났어. 단과하라고. 단과를 딱 나왔더니 1년 만에 굉장히 잘 됐어요. 바로 코로나 맞고 이제 뒤졌죠. 근데 이제 그 굉장히 잘 되던 당시에 대전명인 나갔던 기억이, 내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요. 내가 뭘 수업하고 있었냐? 6월 평가원 전주니까 작년 수능 실전 연습을 해설하고 있었겠죠. 이제 끝내고 집에 가야지 애들하고 내가 다 그러고 있었는데 마지막 문제 풀다가 제가 여기서 한 15분을 버벅거린 거야. 그걸 결국 이제 낑낑거리면서 풀고 애들한테 독일 한 100번 정도 받고 할 일 다 했다 하고 왔는데 대전 애들이 너무 좋아했죠. 저도 그렇고. 애들이 딱 그러더라고. 봐. 이게 19학년도 수능의 마지막 문제인데 봐. 필담을 통한 문납 형식이니까 얘도 뭐야? 대화 상황이지. 여기 들어간 개념이 뭐야? 담화야. 내가 15분을 낑낑댔으니 애들 머릿속에서 뭐가 들어가 있겠어? 나도 자칫 담화를 인지를 못하고 의식을 못하면 터지겠구나. 너무 재밌는 게 대전명인 애들은 다 맞췄어 이 문제를. 그런데 대전명인이 아닌 애들은 다는 아니겠지만 꽤나 많이 틀려왔고 똑같은 수업을 했는데 대전명인에서만 저렇거든요. 대전명인 애들만 이 문제를 기억하고 연계됐다고 하는데 자 이게 계속 연계 출제되다가 어디까지 연계 출제되냐면 이게 작년 6평이고 이거 뒤지게 어려웠어. 만점자 243명 나와요. 문법이 오답률 1등이었어. 거기 뭐가 나왔냐면 36번인데 아니 이게 문법 문제잖아요. 설마 이걸 매체라고 왔을까? 이미 끝난 거죠 거기서. 자 여기에 쓰이는 개념어는 1번 음은 변동이니 2번 형태소 단원이 4번 문장이니 4번 담화니 5번 국어사니 6번 어문규범이니 이게 미분인지 적분인지를 모른다니까 애들이. 그래서 다 터진 거예요. 대화 상황이잖아. 담화 상황이잖아. 여기서 다 터져요. 너희 주고 풀라 그래도 다 틀릴 거야. 혹시 이거 수업 들었던 사람 손? 저번 주 금요일에 했다. 3분 계시네. 오케이. 손 내리시고. 그 느낌이야 얘들아.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올게. 결국에는 뭐냐면 기초부터 만들어 가시면서 왜 갑자기 집중이 훅 떨어지고 있지? 오셔야 되겠고. 자 이쪽으로 와. 따라오셨죠? 자 담화에 4가지 요소가 있다 그랬어. 대화 상황의 첫 번째는 당연히 말을 꺼내는 사람 1인칭 화자죠. 필기하세요. 2인칭 청자죠. 자 3인칭 전한 메시지 전한 언어 그래서 전원이라고 하고요. 4번은 상황과 맥락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의식할 게 있어. 자 이걸 문법 개념 단원이잖아. 문법 개념이잖아. 그럼 1인칭 2인칭이 나오면 뭐가 나와야 돼요? 3인칭이 나와야지.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그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이런 센스가 있어야 돼. 제발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자 평가원에서 기출문제 쫙 내놓고 하는 일이 뭐라 그랬어? 시중에 똑같은 문제가 있으면 다 속아낸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킬러 문제는 본 적이 없는 문제일 수밖에 없는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내가 가르쳐주는 건데 국어가 자꾸 킬러가 나오면 사후적으로 해설을 하는데 그걸 자꾸 암기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암기가 쉬워. 바꿔 얘기하자. 운동을 쉽게 하는 애들이 과연 운동을 잘할까? 아령 핑크 덤벨로 여는 애들이 근육이 커져 있겠어요? 똑같은 거야. 힘내세요. 자, 당연한 얘기지만 여기부터는 아무도 안 가르쳐. 근데 킬러야. 근데 니네 다 할 줄 알아. 그런데 못하지? 그래. 그래서 변별되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1인칭, 2인칭 했으면 몇 번째 인칭? 3인칭 얘기할 차례라고요. 그래서 대화 참여자냐? 대화 참여자가 아니냐로 분리하셔야 돼. 그럼 경우의 수가 나와요. 자 따라오세요. 이 킬러 문제도 어떻게 푸는 거냐? 니는 어차피 이렇게 설명해줘도 틀려. 웃긴 게 틀려. 이 정도 설명해줘도 다 틀려요.
근데 이 정도 설명해서 맞추잖아. 그냥 걔네는 볼 필요 없이 1등급이야. 잘 봐. 결국에는 대화 참여자들이기 때문에 1인칭, 2인칭, 3인칭을 분류해야 되겠지. 됐어? 그런데 볼 필요도 없이 앞에는 다 1인칭이야. 그럼 밑줄 친 애들이 2인칭, 3인칭으로 분류하는 게 핵심 아이디어라고요. 선생님 이거 혹시 출력 가능한가? 안 되면 복사해서 나눠주시면 돼요. 어디 있을 거야. 자, 이쪽으로 가 다시. 자,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담화 상황이 되잖아. 이거야. 1, 2, 3, 4 요소를 분석하되 대화 참여자냐 아니냐를 물어보는 킬러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1인칭인지 2인칭, 3인칭인지 정보 분류가 되셨어야 돼. 그러면 만점자 243명 나왔던 즉 저 문제가 오답률 1등이었던 시험에서 여러분은 오답률 1등짜리를 해결하실 수가 있어. 근데 이 정도 힌트를 줬는데 풀잖아. 그냥 수능 치면 1등급 나와요. 대부분은 안 나올 거야. 근데 왜? 보여. 관성만 봐도 보여. 무시하는 게 아니야. 지금 표정에서 난 이미 보였어요. 그리고 통계적 경험이야. 근데 내가 똑같이 수업하지 않았냐? 저번 주 금요일날? 근데 다 틀렸잖아. 기억나냐 혹시? 또 안 들었냐? 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자, 여기까지 정리되셨습니까? 자, 이 얘기를 하는 이유를 잘 들어야 돼. 영어에서는 기원문이 문장 종류가 따로 들어가. 자, 기원문은 명령문이니 OX. 이게 또 재작년 킬러들이야. 오해요, 여러분. 참이라고. 자, 왜 그런지 설명을 할게. 자, 이 네 가지 요소로 담화 상황을 분석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문장의 종류별 문법 세우잖아. 맨 처음 뭐가 있어? 평서문. 평서문의 정의하라면 평범하게 진술. 땡. 평범하게 진술, 그거 못 써서 문제 틀리는 사람은 없으니까. 두 번째, 의문문. 세 번째, 명령문. 네 번째, 청유문. 다섯 번째, 감탄문. 내가 이거 수업 듣는 애들은 진짜 몇 번을 해줬거든? 근데도 이거를 못 써. 자, 수업 듣는 사람, 기억나는 사람 써보세요. 제가. 분명히 했어. 근데 못 써. 왜냐면 공부 습관이 지금 안 잡혀서 그래요. 그러니까 국어를 공부하는 습관은 그냥 사회나 기술과정 공부하는 것처럼 그냥 쓰고 외우려고만 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내가 여기까지 자꾸 배경을 하고 회로를 뚫어주는 건요. 생각하는 힘, 사고하는 힘을 길러보라는 겁니다. 자, 저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됐어요? 나눠주세요. 이미 풀었던 애들은 풀 필요 없다. 못 풀었던 애들만 푸시면 돼요, 좀 이따가. 풀었던 애들은 복습하거나 아니면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건 문법 개념이야. 하지만 문학과 독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꼭 정리하셔야 돼요. 자, 얘를 5개로 분류하는 기준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담화 요소들로 분류하실 거야. 그래서 1인칭 화자, 2인칭 청자, 세 번째 요소 전원, 네 번째 요소 뭐라고요? 상황 맥락. 자, 잘 보셔. 평서문은 잘 봐. 소통 방향이 이 방향으로 끝이에요. 이게 평서문이야. 자, 그런데 의문문은 이 방향으로 소통 방향이 성립된 뒤에 이 방향의 소통을 요구하는 거야. 잘 들어야 돼. 명령문은요. 청자만 행동을 촉구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내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거울에 차은우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원문 했다고 하자. 뭐니? 내가 할 수 있는 거니? 같이 할 수 있는 거니? 은우님이나 신이 해줄 수 있는 거니? 후자잖아. 맞아? 즉 청자가 들어주는 거니까, 청자가 해줄 수 있는 거니까. 저 로또 먹게 해주세요. 신만 해줄 수 있는 거니까 명령문이라니까. 그럼 꼭 그래. 선생님, 신한테 명령은 아니잖아요. 명령문. 명령이 아니라. 그럼 청유문은 뭐예요? 공손하게 하는 게 청유문이 아니야. 청유문은 뭐라고? 화자와 청자가 같이 행동하도록 촉구하는 거예요. 이웃들아, 산수 구경 가자 쓰라. 내가 같이 가는 상황이니까 청유문이다. 아이야, 술 가져와라. 명령문입니다. 됐니? 감탄문은 감정 표출이면 감탄문이야. 이거 교육청에서 고2 오답률 1등, 그 다음 달에 고3 오답률 1등 나왔어요. 아마 3월 달에 고2 출제해서 오답률 1등 나와서 4월인가 5월로 지금 바뀌었잖아, 평가 교육청이. 5월 달에 고3 냈더니 또 틀렸어. 이게 오답률 1등이야. 제발 좀 맞추십시다. 문법 개념이고 엄밀하게 딱 정리해 놓으세요. 됐죠? 여기까지 필기하시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세트로 나가야 될 게 있어. 여러분, 대화랑 대화의 형식이 뭐가 다르죠? 대화체는 뭐가 다르죠? 이거 수업 몇 번 했어요, 내가 진짜. 자, 수업 들었던 학생 중에 이게 깔끔하게 딱 정리가 된다, 손. 자, 오늘 마지막으로 한다, 얘들아. 왜 해주는 줄 알아? 봐봐. 저 선지들이 뭐가 나오니? 대화체 같은 게 나오잖아. 대화 형식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
이렇게 개념 베이스의 개념을 엄밀하게 정리해 주는 거는 보충 영상으로 드릴 거고 말 나온 김에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그게 됐다? 자, 그럼 이제 문제풀이에 적용하는 단계를 이어서 볼 거야. 자, 이쪽으로 오세요. 그러니까 지금 전부 다 오답률 높은 하지만 기초 개념을 정리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바로 점수 나오겠죠. 남들은 틀리고 나는 맞추니까. 자, 필기 하시면서 들으시는 거야. 자, 이 개념들을 싹 다 분류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한 음절이 달라서 개념이 바뀌고 그래서 정답이 바뀌고 그렇게 점수가 바뀌어서 그렇게 대학이 바뀌고 전공이 바뀌고 인생도 바뀔 수 있다는 거. 힘들더라도 하다 보면은 적응돼서 안 힘듭니다. 저 주중에 수업 60시간 합니다. 안 힘듭니다. 수업 준비 40시간 합니다. 주에 100시간 안 힘듭니다. 적응됐어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대충대충 뭐하러 사니? 내 인생인데. 내가 대충 살면 행복할 사람은 누구겠니? 내가 빡세게 잘 살아서 열심히 살아서 그게 싫은 사람은 누구겠어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한다. 1인칭이야. 두 번째 2인칭입니다. 세 번째 뭐가 나와야 돼? 세 번째 담화 요소 뭐가 나와야 돼? 전환 메시지 전원이야. 네 번째 뭐가 나와야 돼? 상황 맥락이야. 자, 얘를 좀 제가 바꿔 쓸게요. 전원 대신 저는 소통의 실현이라고 쓸 거고요. 상황 맥락은 의지 의도라고 써볼게요. 의지 의도도 상황 맥락이니까. 자, 잘 들어야 돼. 형식이라는 거는 갖춰야 되는 틀이야. 자, 여러분이 장례식장에 가 또는 결혼식장에 가 축하하는 자리죠. 그러면 추린 입고 가야 되니 양복 걸치고 가야 되니 양복 또는 한복을 걸치고 가야 되지. 그런데 양복의 넥타이 같은 것들을 갖추는 거야. 그건 형식이에요. 결혼식 예식이라는 형식이 있잖아. 형식이야. 형식을 갖추지 못하면 그거는 성립되지 않아. 그게 바로 형식이고 대화는 그 자체로 대화의 형식을 갖춰야 성립이야. 자, 1인칭 화자가 있어야 되고요. 2인칭 청자가 있어야 됩니다. 소통이 어떻게 돼야 돼? 실현돼야 되고요. 의지 의도도 있어야 돼. 이 네 가지를 모두 다 갖춰야 대화의 형식이고 대화야. 당연히 말하는 사람 화자 있어야 되겠죠. 들어주는 사람 청자도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의사소통도 실현돼야 되겠죠. 소통의 의지도 있었어야 되겠죠. 이렇게 경우의 수를 분류하는 이유는 이 경우의 수에 따라서 대화체도 되고 대화적도 되고 독백체, 독백적도 되기 때문이야. 자, 두 번째 볼게. 대화체는 뭐라 그랬어? 의지 의도라 그랬죠. 얘는 그래서 다 필요 없어요. 뭐만 있으면 돼? 의지 의도만 있으면 대화체야. 화자가 명시적이지 않아요. 화자 없어도 돼요. 청자 없어도 돼요. 소통 실현 안 돼도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대화하려는 소통의 의지 의도가 있었냐 없었냐가 대화체야. 그래서 소통의 의지가 있으면 뭐라고? 대화체라고. 백구야! 라고 부르는 순간 대화체인 이유는 그거야. 시적 화자도 없으나 소통이 실현된 것도 아니지만 소통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대화체인 겁니다. 됐니? 자, 대화적은 뭐냐? 적이라는 단어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대화적. 적이 나오면 얘는 앞쪽에 두 개를 더하는 개념이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대화적은 두 개를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됐죠? 자, 그럼 독백도 마찬가지 독백 형식인데 독백은 청자가 없어야 되겠죠. 화자만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 소통 실현되면 안 되고 소통 의지도 없어야 돼. 혼잣말이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야? 독백체야. 독백의 의도, 의지예요. 즉, 얘는 뭐야? 소통의 의지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때때로 1인칭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청자가 있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소통 실현이 됐을 수도 있고 안 됐을 수도 있는데 독백체라고 해요. 선생님, 소통이 싫으면 대화 아니에요? 잘 들어야 돼. 아, 힘들다. 라고 나 혼자 얘기를 하고 싶고 내 혼자의 의지가 있었는데 여러분이 들어버렸어. 하지만 이걸 독백체라고 한다고. 왜? 너희 들으라고 한 게 아니잖아. 나는 혼잣말의 의도였잖아. 이게 독백체야. 그래서 어떻게 판단하셔라고? 체라는 말이 나오면 뭐로 판단하는 거야? 의지로 판단하는 거야. 대화체, 소통의 의지가 있다. 독백체, 소통의 의지가 없다. 끝. 됐어? 그러면 당연한 얘기지만 4번과 5번을 다시 얘가 3번이고 4번과 5번을 더하시면 독백적이겠죠. 방백은 뭐냐면 원래 3인칭이었던 애들을 2인칭으로 끌고 오는 거죠. 무대에서 원래 3인칭이었던 관객들한테 소통하려고 하는 거니까. 됐어, 여기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놓으십시오. 제발 틀리지 말자고, 이제는. 내가 이거 진짜 이 칠판에다가 20번은 썼어. 20번은 썼는데 자꾸 이제 흘려버려요. 왜 그러냐면 너희 눈에는 지구법이나 얘나 똑같아 보이는 거야. 제발, 제발. 중학생은 똑같아요. 즉 무슨 얘기야? 그렇죠. 평생 중학생으로 살겠다는 얘기야.
왜냐하면 15세, 25세 사이에 바뀐 만큼 인간은 성장해서 그 가속도를 가지고 살아가거든. 가속을 내셔야 될 시기입니다.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존중하니까 저는. 자, 저는 제일 알아서 잘 할 거고 선생님 영상 잠깐 끊을 거고요. 고전문학 봤던 거 봅시다. 자, 됐니? 여러분 봅시다 이제. 그래서 명령적 5점에 뭐가 들어가야 돼? 네, 청자의 행동 변화를 촉구해야 돼요. 정확하게 청자만 행동 변화를 촉구해야 돼. 자, 이제 하나씩 볼게 또. 32번의 1번 선지인데 일수의 역할은 뭡니까? 쌤 이거 몇 페이지지? 못 찾는 애들이 있어. 페이지가 좀 달라. 애들 몇 페이지니? 17페이지래요. 자, 봐. 일수의 역할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라 그랬어요? 촉발, 환기. 바꿔 얘기하면 뭐다? 네, 상황 제시. 둘러싼 상황 제시. 그래서 뭐 한 거야? 분위기 형성이요. 됐어? 피가 튀긴다 랑 눈발이 날린다는 벌써 상황 분위기가 다르잖아. 그래서 일수는 이 역할을 할 확률이 매우 높아요. 90% 이상이야. 그러니까 이런 걸 팁으로 가져가셔. 여러분 시각적 심상이 몇 %라고? 80%예요. 그러니까 시각적 심상이 있다 그러면 그 선지는 맞을 확률이 80% 이상인 거야. 그런 걸 잡아가시라고. 자, 계속해서 볼게. 일수와 삼수의 의인화는 왜 물어봤냐? 니네들은 또 안 걸리더라고. 불과 3년 전만 해도 애들이 걸리는데, 자, 이런 것도 제가 공식을 줬잖아요. 기본적으로 비유라는 건 어떤 공식이야? 원관념이 있고 보조관념이 있지. 그래서 원관념을 어떤 형식으로 보조관념에 매개했냐, 원관념과 보조관념의 관계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랬었죠. 그 의인법은 당연한 얘기지만 원관념은 뭐야? 인간이 아닌 애들을 뭐로? 인간으로 빗댄 거죠. 그런데 일수에 나와 있는 애는 누구야? 매화 그림자지. 인간 아니죠. 뭐에 빗댔어? 미인에 빗댔어. 미인의 금비녀에 빗댔어. 미인의 금비녀에 빗댔죠. 당연히 의인법이 아니야. 의인법이 아니죠. 근데 왜 여러분이 판단을 못하냐면 이런 틀이 없어서 그런다니까. 틀에다 집어넣으면 공식 결론 나오잖아요. 인간이 아닌 걸 인간에 빗대야 의인법인데 인간이 아닌 걸 인간이 아닌 거 비녀에 빗댔으니 당연히 의인법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과적으로 논리적으로 공식적으로 틀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걸 저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걸. 저 따라오세요. 평섬은 뭐라고 정의한다고? 평범하게 진술 이래버리니 틀리지. 됐어? 정확하게 이렇게 정의하셔야 돼요. 요소들 가지고 정보 간의 논리관계 가지고. 정보 간의 논리관계는 뭐야? 수학 경우의 수 표처리야 얘들아. 다시 한번 얘기한다. 수학에서 경우의 수를 배우는 이유는 논리적인 모든 가능한 걸 배우기 위해서야. 그래서 너는 수포자예요? 너는 문과죠? 수학하세요. 아 선생님 저는 예체능이에요. 수학하잖아 다. 경우의 수는 하는 이유가 그거야. 통계도 하는 이유가 그거야. 자 이쪽으로 왔다. 자 계속 본다. 그런데 삼수에는 뭐가 나왔어? 뭐가 나왔어? 삼수에는 너라고 얘기했죠. 자 그럼 봐. 문맥상 너라는 지시어는 누구겠어? 주제인 매화죠. 자 매화는 인간이 아니야. 인간이 아니죠. 인간 아닌 걸 너라고 뭐 하고 있어? 이 인칭 청자로 전제하면서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아니지만 화자 청자 즉 대화 상대라는 측면은 의인이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대화 의도가 있으니까 대화 최고 의인이고 하지만 대화나 대화 형식은 안 된다 그랬지. 왜? 매화랑 소통하진 않았으니까. 소통이 실현된 것도 아니니까. 소통 의지만 있었으니까. 됐어? 얘를 청자로 둔 순간 뭐야? 소통 의지라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화 체라고. 자, 이것도 이제 공식으로 써줄게 얘들아. 다시 얘기할게요. 자, 매화는 뭐야? 인간이 아니지만 인간의 속성을 갖고 있는 걸로 빗댔으니까 의인이야. 자, 근데 하나 더 나가볼게. 자, 지금 이 사람은 첫 번째 소통 실현이 됐습니까? 안 됐죠. 그러면 대화는 아닌 거라고. 대화체도 아니, 다시 대화 형식도 아니라고. 하지만 뭐는 있습니까? 소통의 의도는 있잖아. 그래서 의도는 뭐라고? 체라고 바꿔 쓰라고. 그래서 대화체는 맞다고. 예, 필기 정리되셨습니까? 다시 대화 형식은 네 가지 요소를 갖춰야 돼. 1인칭이 있어야 돼. 2인칭이 있어야 돼. 소통 실현도 돼야 돼. 그런데 매화랑 소통이 되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대화나 대화 형식은 아니야. 하지만 소통의 의지는 있으니까 너라고 불렀잖아. 콩아, 콩이야 라고 불렀잖아. 소통은 안 돼. 하지만 소통의 의지는 있어. 애플펜스가 도망 좀 가지 마라. 소통은 안 돼. 소통 의지는 있잖아. 그래서 소통 의도가 있으니까 대화체는 되지만 대화 형식, 대화는 안 된다고. 됐니 여기까지? 이런 데서 변별되니까 엄밀하게 정리하시라고요. 그래서 당연한 얘기지만 애들이 헷갈릴 수 있죠. 삼수 의인화 맞는데 일수 의인화 아닌데
헷갈릴 수 있어서 2번 선진 같은 게 나온 거고. 자, 그리고 봐봐. 구조상 봤을 때 이런 거죠. 1번을 출제한 설계는 뭐예요? 촉발에서 하는 일수에서의 역할이죠. 그 다음은 뭐야? 여러 가지 특이한 전개 방식들, 개념 같은 걸 묻고 있는 거죠. 3수는 뭐, 자, 3번 선지는 뭘 묻고 있는 거야? 주제를 묻고 있어요. 어떻게? 상황과 반응으로. 맞죠? 즉, 실현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하고 있어? 계속 자신의 의지, 극복 의지죠. 자, 그럼 답 나왔다, 얘들아. 절개라는 거는, 지조라는 거는 남들과 같아야 돼, 달라야 돼. 달라야 되잖아. 그래서 이게 틀렸다는 게 보이면서 정답 4번이 보이셨어야 돼. 대조야? 공통점이야? 대조라고. 공통점이야? 차이점이야? 차이점이라고요. 됐니? 그래서 정답 4번이고 의지 절개니까 당연한 의지만 대상의 가치 강조. 즉 절개 예찬이 될 수가 있는 거야. 서리법인지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는 거야. 자, 의문의 형식도 보겠습니다. 선생님 영상 끊었다 봅시다. 잘 보셔. 이제 문법에서의 개념어가 세 가지가 있어요. 의문문이 있고요. 수사 의문문이 있어요. 그리고 부정 의문문이 있어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의문문은 무슨 의문문이겠어? 긍정 의문문이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먹을래? 먹지 않을래? 그냥 부정문 들어간 부정 의문문이야. 먹을래? 그냥 긍정 의문, 그냥 의문문이야.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러니까 의문문이라는 건 알다시피 뭘 쓰면 돼? 의문, 형, 종결, 어미로 실현이 돼. 이해됐어? 의문형, 종결, 어미로 의문형이 실현이 된다고. 여기까지 됐니? 그러면 다시 의문형, 종결, 어미로 실현이 됐는데 거기에 부정어가 붙어 있으면 부정 의문이 되는 거야. 부정어가 안 붙어 있으면 그냥 의문문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수사 의문문은 뭐냐? 자, 교육과정 평가원에서는 안 쓰는 표현이 수사법이라는 표현인데 시중에서 많이 써요. 원래 수사법의 기원은 고대 그리스에서 변론술로 쓰였던 거야. 그러니까 수사법이라는 표현은 원래 오리지널리티가 없어요. 오리지널리티만 있어요. 그러니까 수사법은 지금 평가원에서 뭐라고 쓰냐면 표현 또는 표현법이라고 합니다. 바꿔주셔야 돼. 이 강의를 보시는 강사분들, 선생님들. 자, 봐. 자, 그러면 결국 무슨 얘기야? 수사 의문은 표현법으로서의 의문문이야. 대표적인 예시가 뭐가 있죠? 오빠 나 예뻐요. 답은 정해져 있어요. 서리법. 답정 넣어요. 됐니? 필기하세요. 남학생들은 여자친구가 오빠 나 예뻐라고 물으면 일단은 물구나무를 한 3바퀴 정도 도신 다음에 존나 예뻐 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진짜 건조하게 예뻐. 네. 그 다음날 못 보실 거예요. 필기하세요. 됐으면 이쪽으로 넘어옵니다. 제가 이제 기초 수업을 쭉 진행하다 보니까 답만 툭툭 찍고 넘어갔더니 힘들어하는 학생들도 있고 좋아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좋아하는 학생들은 당연하겠죠. 소수예요. 그래서 요즘엔 이제 좀 커리큘럼 구분을 해가지고 가고 있으니까 좀 참고해 주시고. 자, 이 수업이 쉬운 친구는 다시 한번 얘기할게. 목요일 오전 10시 1시 수업이 맞을 거야. 이 수업이 쉽다면. 매우 쉽다면. 그래서 감안하고 들으세요. 자, 계속 봅니다. 페이지에 가셔가지고요. 자, 이거 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마무리 할 건데 잘 보세요, 여러분. 몇 페이지야, 이거? 20페이지요. 도산 12곡. 자, 주제를 쓸 거거든. 사자성어로 쓸 확률이 높아져. 자, 일수에 초장.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료에다가 주제를 써주셔야 되고, 두 번째, 초야 우생에다가 두 번째 써주셔야 되고, 세 번째, 천속고황도 사자성어니까 풀어 써주셔야 돼. 그 다음에 연하로 집을 삼고 풍월로 벗을 삼아를 뭐라고 써주셔야 되는데 여기에는 하나, 둘, 세 가지 표현을 쓸 수가 있을 것 같아. 느낌이 조금씩 달라. 느낌이 달라? 비슷하지만 카테고리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사실은 4번 써야 되는 자리에 5번이나 6번 쓰면 틀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자연 예찬하고 자연 친화는 솔직히 틀렸다고 보진 않아요. 그런데 물화일체랑 자연 친화는 다른 거야, 얘들아. 자연 친화에서 물화일체까지 나갈 수는 있어요. 비슷하지만 교집합이 존재하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 그래서 얘네들은 뭐라고? 교집합은 있어, 얘네가. 하지만 엄밀하긴 달라요. 그래서 4번, 5번, 6번. 여기서 세 가지가 나와야 돼. 허물이나 얻고자에서 하나가 나와야 돼. 그런데 허물이나 얻고자랑 얘가 같은 개념으로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허다영재는 외우셔야 돼.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 여기에서 여러분 나름대로 9번을 써주시면 좋겠고, 여기에서 10번을 써주시면 좋겠고, 이거는 주제라기보단 표현법입니다. 여기도 주제 하나 써주셔야 돼.
여기도 주제 하나 써주셔야 되고 여기도 주제 하나 써주셔야 돼. 쓰세요. 자, 쓰면서 들으시면 돼. 이황의 도산시비곡. 이황이잖아요. 조선 1등 철학자예요. 그래서 도산서원 가보시면 외국인 더 많습니다. 관광객들이 뭐. 그리고 하나 더. 그렇기 때문에 조선이라는 우리 고전 문학의 약 80% 아니죠. 거의 95%일 거야. 를 차지하고 있는 작품들의 주제의식이 여기에 거의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가 지금 14개 적어드렸잖아. 고전 작품의 주제 50% 이상이 정리가 돼요. 영상 끊었다 갑시다.